네, 오늘 부동산 주제고요. 네, 그죠. 옆에 낯선 분일 수도 있고 많이 뵀던 분일 수도 있긴 한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닉네임은 카이저를 쓰고 있고요. 주특기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쪽에서도 아파트, 약간 그 주택으로 이제 투자하는 방법. 주택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분양권, 뭐 재개발 이런 군데가 있으면 그 갭 투자, 가능한 한 투자금을 적게 해서 소액으로.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소액. 거액 이런 거는 다 이제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액. 예, 굳이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소액. 물론 이제 소액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벌써 이제 강의를 하면 안 되겠네요. 먼저 간단히 저희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 분야는 싸게 사서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조용할 때 사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투자금 적게 들여가지고 부담 없이 즉 부동산 멘탈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서 이제 뭐 시세 차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좀 주 업무, 뭐 주특기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구원이셨어요? 네, 그렇죠. 연구원에서 지금은 전업투자자. 네, 뭐 전업투자자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투자뿐만 아니고 이것저것 막 하고 있어요. 사업도 네, 하고 계시고. 네, 그죠. 부동산을 보면 전업투자는 맞죠. 회사는 일단 안 다니니까. 하지만 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전업투자자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회사? 네, 네. 제 본인 회사를 네. 그 사이에 이제 법인 인기 많을 때 네. 그때 이제 했었고요. 아, 예, 원래는 이제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그 회사 만든 이유는 이제 그 학원, 아무래도 이제 개인보다는 법인 이제 그 세금 처리 이런 게 투명하기 때문에 예.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었고요. 제가 부러워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 일 하다가 자기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면서 투자 병행하다가 이제 결국엔 나가서 자기 사업하고 플러스 이제 알파로 투자까지 같이. 거기 신림역이었나요, 거기가? 예, 맞아요. 네. 신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그 무수한 그 유흥가를 지나다 보면 도착합니다. 제가 사실 카이저님을 4년 전에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네. 카이저님을 온라인으로 뵀었어요. 아, 네. 이런 분이 있었고 제가 그때 실제로 강의도 들었었고 그때부터 약간 묵혀놓고 있다가 묵혀놓고 있다가 예. 좋다 묵혀놓고 있다가 이제 안 만나줄 거 아니에요. 괜히 저기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렇게 마다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일부러 막 번개로 찾아가는 편인데 오는 사람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차곡차곡 내공을 쌓다가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아까 소액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투자를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저희 그 투자 흐름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처음에 투자에 입문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물건이 약간 그 경매의 위험에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이야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수업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불과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토지, 경매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했었고 제가 좀 한번 몰입을 하게 되면 좀 전투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경매로 한 11건 낙찰을 1년 동안 받았어요. 1년에 11건이요? 1년에 11건. 그때도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11개를 받았을까? 그때 이제 당연히 직장 생활을 했던 거고 그러려면 일단 낙찰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갔는데 떨어지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어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일단 제가 아까 그 설명드려도 말았는데 제가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좀 확률을 좋아해요. 가능한 한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는 거를 부동산에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부동산 물건이 나오면은 그 달력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동그라미 치고 이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입찰일. 입찰일. 하다 보면 겹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번 갈 때 최소한 2개 이상 아니면 3개. 이렇게 이제 입찰할, 그러니까 그 해당 일에 입찰할 물건이 최소한 2개 이상일 때를 고르고 그러면은 하나 있는 상황에서 가서 떨어지면 너무 우울해요. 네. 그러면 계속 패찰하다 보면 내가 여기 왜 있지? 약간 이런 그 본질적인 그 질문에 빠지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갈 때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게 갈 때마다 제가 그때 별명이 3할 타자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3번 가면 한 번 낙찰을 받아요. 그 이유가 한 번 갈 때 이제 2-3개를 입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능한 한 낙찰이 가능한 금액을 쓰는 거죠. 남들보다 500만 원 더 쓰면 낙찰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낙찰을 받을 때 현재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낙찰가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에 대한 개입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중요한 게 이게 무조건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해당하는 가격을 좀 더 높게 쓰면 돼. 높게 썼는데 내가 생각하는 수익이 예를 들어서 원래는 3천만 원인데 500 높게 쓰면 어떻게 돼요? 2,500만 원 수익인 거잖아요. 물론 이거를 결정하는 단계도 필요한데 어쨌든 제 생각은 아슬아슬하게 3천을 낙찰을 받느니 조금 더 써고 2,500 2개 낙찰 받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남들보다는 그 낙찰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원래 경매는 좀 불황기에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불황기 때 물건들이 싸게 많이 나오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과연 팔릴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팔려요. 왜? 로얄층을 1층 가격에 내놔봐요. 바로 팔려. 그렇지. 그렇게 판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낙찰가를 선정하면 돼요. 이런 걸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수익 금액을 만약 3천이다. 그럼 3천.
아니면은 4천에 4천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남들보다 더 쓰면 된다. 그리고 한 번 갈 때 여러 개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3번 가면 한 번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낙찰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500을 덜 먹더라도 여러 번을 낙찰을 받아. 그럼 계속 이렇게 봐요. 한 10번을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 30번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되게 성공한 거예요. 30번 만에 10개를 받았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각 물건마다 물건 조사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임장도 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부동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주로 입찰했던 물건들은 아파트였습니까? 빌라였습니까? 그때 제가 11개를 받았는데 네. 빌라가 5개, 아파트가 6개였어요. 당연히 아파트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매도 차익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약간 좀 월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월 500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회사를 그냥 마음 편하게 다니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0이고 50이고 이자가 30이면 건당 20만 남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걸 10개를 하게 되면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보다는 빌라 자체가 매가 좀 싸요. 대신에 이제 월세는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빌라보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는 낮긴 하지만은 수익률이 좋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라를 약간 좀 새 빌라 위주로 가능한 한 그때는 이제 좀 인천으로 많이 갔긴 했었거든요. 인천을 무시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싸기 때문에 또 네. 부담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입문자들의 좀 성지는 약간 인천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또 가능한 한 월세를 잘 받으려면 역 근처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평역, 부평시장역, 그 다음에 뭐죠? 오랜만에 하니까 또 헷갈리네. 그 부평구청역. 네. 요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 요쪽으로 좀 많이 했어요. 이망역도 좀 하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월세를 한 250만 원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자 빼고 순수익. 순수익으로. 네. 그래서 이것만 조금만 더 하면은 이거 빨리 탈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 2012년 막 13년 이럴 때라서 대출이 보통 한 80% 나왔어요. 내 돈은 별로 안 들어간다. 낙찰가의 80%. 그렇죠. 낙찰가의 80%. 낙찰가의 80% 나오는데 우리 1억에 낙찰을 받으면 80%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얼마가 필요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증금을 2천을 회수해. 예를 들어서 그 해당하는 보증금만큼 회수를 하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대출이 정말 많은데도 어떻게 세입자가 들어올까?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경매를 통해서 싸게 받았잖아요. 싸게 받았기 때문에 원래 시세는 1억이 아니고 1억 2, 3천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 보증금은 각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금이 있어요.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억에 낙찰을 받고 80% 대출을 받으면 2천만 원 남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증금을 2천을 받게 되면 내 돈은 0이 된다. 더 심한 경우는 보증금을 받고 나면 돈이 남아요. 풀피. 풀피.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건 풀피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들 사이에 이슈가 됐던 게 3+1 빌라를 3개 낙찰 받았더니 2천만 원이 남아서 아파트를 갭 투자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4개 생겼는데 돈이 0이야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바퀴 그런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도 계속 증가하고 물건 개수도 늘어나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이게 반전이다, 그죠? 그 이유가 안 팔리면 안 돼. 저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보니까 얘가 매도가 안 되면은 부동산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개 중에서 아파트는 6개, 빌라를 5개 받았어요. 예. 근데 아파트는 결국에 다 팔았어. 팔려, 어떻게든. 500에서 1000 정도 낮추면. 빌라도 싸게 낮추면 팔려요. 근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상당한 그 노력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 사이가 한 10몇 년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매가를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도 없고 또 지금 해당하는 월세도 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도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만약에 제가 물건 개수가 적으면 이게 이제 명의로 개수에 잡히는 거잖아요. 양도세나 이런 거 취득세 계산할 때. 네. 그런 상황일 때는 이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팔아야겠다. 그죠? 팔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월세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개수가 3개가 넘어가면 어차피 크게 이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걸어지면은 빌라도 적극적으로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아쉬운 건 없다. 경매 얘기가 나오니까 또 재밌네요, 또. 아, 그러게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경매를 하게 됐는데 참고로 요새는 안 해요. 이 경매가 제가 했던 그 16년도에도 그러니까 인천 부평구청이나 그 주말에 가면 네. 꼭 이렇게 4-5명씩 모여있는 애들끼리 만나. 똑같아. 저쪽 학원, 우리 학원, 뭐 이렇게 네. 이제 맞아요. 임장하는구나, 막 네, 이랬거든요. 맞아요. 약간 좀 어색하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뭔가 종이를 꺼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백발백중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종이를 안 들고 다녀요.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PDF로 만들어서 보는 게 제일 좋다. 아. 네, 그렇게 그것도 역사가 있죠. 맞아요.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예, 출력해가지고. 예, 출력해서 예, 프린트물을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우르르 다니면서 종이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아 학원에서 나왔구나. 네. 투자자들 모임이구나. 네. 그래서 중개사 분들이 되게 싫어하고. 싫어요. 되게 싫어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교육생이라는 느낌이 들면 별로 안 좋아해요. 부동산이면 물건을 사야 되잖아. 그런데 와서 물어보기만 하고 그냥 간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들면 안 하는 거죠. 아무래도 교육생들은 살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럼 빌라 같은 거는 시세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빌라도 실거래가가 있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빌라가 또 업계약, 다운계약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능한 한 전세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다. 아. 전세가는 이제 업다운이 없을 거니까 그런 가정하에 전세가를 보고 최소한 이거보다는 비슷하게 낙찰을 받으면 최소한 이상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네. 원래 빌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매도를 하기 위해서 전세를 높게 맞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봐야 돼요. 아. 그래서 빌라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빌라는 지나고 보니까 매도 차익으로는 쉽지가 않고 재개발 말고는 안 하는 게 낫다. 아. 제 결론은 그래요. 그럼 지금은 경매는 안 하시고요? 네, 지금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경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약간 좀 한 가지 허들이 있어요. 일단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상승장 요즘처럼 이제 그 대세 상승에서는 낙찰 받기가 쉽지가 않다. 싸게 받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1번 싸게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매는 이제 불황기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낙찰을 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분을 내보내고 그죠 명도의 과정이 있어요. 그냥 절대적인 시간 우리가 낙찰을 받더라도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집주인이 살든지 아니면 세입자분이 있든지. 근데 이제 세입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못 받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특히 주인 같은 경우는 거의 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이 좀 약간 스트레스 받는다.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야지 얘를 다시 팔든지 아니면 새를 놓든지 그 시간에 이미 낙찰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3억인데 낙찰을 2억 5천에 받았어요. 5천만 원 혜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3억까지 그게 있는데 이미 일반 매물은 3억에서 이미 4, 5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싸게 그 낙찰을 받는 것보다는 일반 매매로 앞으로 상승할 지역을 찾아가지고 약간 비싸게 사더라도 여러 개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때 여러 개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세 그 차이만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세 상승을 제가 느꼈었고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가 훨씬 더 그 매도 차익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개수라든지 이런 관계 유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경매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에 한계가 있어요. 갭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는 이미 싸게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세를 확보하고 가는 거잖아요. 가격을. 네. 일반 매매는 현재 이 가격을 물론 이제 싸게 살 수도 있어. 어떻게 싸게 사느냐? 그때 이제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부동산 그 현장에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제가 뭐 보통 이야기하는 게 소파에 누워 계신다 이러면은 투자들이 안 왔을 때예요. 아, 부동산 사장님이? 누워 계실 때. 왜? 손님이 안 오니까 심심해. 막 누워 계세요 그냥. 이럴 때는 그러니까 투자들이 오지 않았고 조용할 때다.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불경기일 때는 아무래도 싼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이럴 때는 이제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급하게 나오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잡는 게 오히려 경매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근데 그와 같은 지역을 찾으려면 지금이야 이제 전국이 불장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항상 이렇진 않을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그런 시기가 돌아온다면 그 대법원 경매 사이트 보면 네. 전국 지역별 낙찰가율이 있어. 원래 그 경매 분들은 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싼 것들을 잘 찾아가잖아요. 근데 낙찰가율이 싸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 동네에 선수들이 뛰어들지 않았다. 부동산이 침체다.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싼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도 80%, 70%대도 있었다. 평균 낙찰가율이. 근데 지금은 한 110% 막 이래요. 그런 걸 통해서 조용할 때 가는 게 낫다. 우리는 항상 그거잖아요. 남들이 어디 갔다더라. 이야기 듣고 가거나 아니면 누가 추천해서 가자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도 되게 궁금했었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통계학적인 좀 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연구원 생활했던 게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연구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가장 이슈가 코로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약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하겠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취합만 했는데 이게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 그러면 또 약을 못 만들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단계별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혁신적을 찾아가지고 단가 자체를 완전 줄이든지 아니면은 단가는 높더라도 확실한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고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주제만 달라졌지 부동산 똑같아요. 가능한 한 투자금을 적게
높여드리는 게 좋고 이왕이면 앞으로 올라갈 만한 지역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에서는 중요한 게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그래서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1, 2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역전세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입주 물량들은 요즘 다 나와 있다. 우리가 모를 뿐. 알아도 예전에는 일일이 정리하기가 더 힘들었지만 요즘에 사이트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는 그 같은 통계 자료가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게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 아무거나 공부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 메인 포인트가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카페를 본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다. 제일 확실한 거는 자기가 돈을 내고 배우는 게 제일 확실하다. 아, 그렇죠. 공짜로 하면 뭔가 또 이 기억력이 또 별로 안 남아있어. 이게 뭔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뭐 너무 많은 돈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우리 학교를 더 생각해 보면 학원 다니는 이유가 그거잖아. 그죠? 네. 자기 돈 들인 만큼 뭔가 좀 액기스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뭐 입주 물량도 있고 그리고 매가 흐름이 있어요. 얘가 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동안 계속 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지역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예전에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완전히 확 꺾였어. 그런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어떤 게 나을까? 당연히 후자가 좋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먹을 게 남아있는 그런 지역 찾는 거. 이 두 개가 제가 봤을 때 쌍두마차고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 심리라든지 아니면 미분양 이런 거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 좋아요. 그게. 입주 물량도 다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자 관점의 가장 핵심은 앞으로 어디가 뜰 건지 어디가 이슈가 되는지 가수요를 찾는 게 상당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입주 물량 없는 건 다 똑같으니까. 네, 그죠. 물론 이제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게 크게 요즘에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그 특정 지역을 보게 되면 아까 물량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원래는 피하면 돼. 왜 굳이 물량 많은 데 가서 고생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이 물량이 없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러려면 이제 아까 뭐 이야기하다 나왔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디 간다더라. 듣고 가면 좀 늦잖아요. 그죠? 그걸 빨리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생각해 봤을 때 그 동네 A급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 보면 뭐 지방광역시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지방광역시 그 도시 내에서 제일 핫한 게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분양권이거든요. 그 중에서 입지가 제일 좋고 피가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얘들의 그 프리미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 요즘에 이 동네가 뜨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위기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청주가 잘 나가다가 그때 규제 지역 맞고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요새 다시 또 피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얘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그래서 가장 빠른 지표는 피의 변화다. 그게 이제 1번이고요. 그 피해 변화는 어떻게 체크합니까? 아, 그거는 이제 현장에 전화하면 되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알려주지 않아요. 피해 변화는 당연히 이제 뭐 돌아다니는 거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그 해당하는 아파트 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그게 부동산들 쫙 나와 피 막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그 숫자보다는 당연히 전화를 통해서 매수자의 관점을 물어보면 얼마를 주면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거 피해 변화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분양권 말고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뭐 예를 들면 포항에서는 포항자이 이런 것처럼 네.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A급 아파트에 대해서 뭐 부산은 뭐 삼육비치 뭐 해운대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런 아파트의 이제 그 매매가의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네. 앞으로 어디가 뜨고 있을지를 알 수가 있다. 아. 이게 이미 떴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면 돼요. 이때 그 다음은 2등. 1, 2등 어떻게 확인하느냐. 평당가가 높은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자기만의 좀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수업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해당하는 아파트 뭐 근데 20평대도 있고 30평대도 40평대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려면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그죠? 기준이 없으면 헷갈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84, 30평대 있잖아요. 그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들을 쫙 나열을 해요. 아파트별로. 그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보통 84 기준을 하게 되면 그 기준으로 제일 비싼 놈이 그 동네의 대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평당가가 높아서 이제 매매가 제일 높은 게 당연히 대장이지만 순간적으로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조사를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장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열을 하면 됐다. 이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어차피 제일 비싸다는 이유가 입지가 좋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좋다든지 물론 이제 그 새 아파트일수록 그런 게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좀 해지할 필요가 있고요. 동네는 안 좋은데 새 아파트라서 약간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동네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은 걔들은 이제 비고란에 그런 걸 좀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쫙 나열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 동네를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뭐 부동산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막 나열을 해놨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이트들이 이따가 또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열을 해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기축들을 쫙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겠죠. 분양권도 딱 넣고 요즘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도 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잡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을 1등부터 뭐 100등까지 할 필요 없고 익숙해지면 한번 쫙 해서 엑셀 이용하면 딱 필터링 되잖아요. 그죠? 84 기준으로 제일 높은 것도 꼴등까지 나열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1등이 만약에 올랐어. 그럼 2등 찾으면 되고 2등이 올랐어. 3등 찾으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해당한 지역의 이미 많이 올랐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1등이 오르면 2, 3등 오른 건 알겠는데 요 1등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 1등이면 이거는 옆에 뭐 울산이나 그다음에 광주, 창원 이런 거 비교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전 투자자들이 광주로 몰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주의 1등이 10억이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사됐을 때 뭐 한 9억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럴 때 부산하고 그다음에 대구가 15억이었고 울산이 최근에 뭐 문수로 이런 애들은 12억. 그러니까 광주의 8, 9억이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광주로 간 거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부동산은 비교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제 혼자 8, 9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8, 9억이 싸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뭐 8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애들이 요즘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주가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그 보셨죠? 이게 약간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8월 달부터 이렇게 조금씩 색깔이 바뀌면서.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빨리 캐시하신 분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하는 게 KB 시계열이라든지 한국감정원도 시계열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힌트를 얻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또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걔들은 그 시계열을 보게 되면 시계열이 그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전에 비해서 올라가게 되면 빨간색이 나오고 그다음 떨어지면 파란색, 보합이면 그 회색 이렇게 표시가 돼요. 많이 오르면 훨씬 더 진해지고 많이 떨어지면 많이 파래지고 그런데 계속 파랗다가 울산이 그랬잖아요. 계속 파랗다가 어느 순간 회색이 됐어요. 옅어져. 옅어져 가지고 0이 됐죠. 숫자도 나오거든요. 이 말은 평균이 0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평균이 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또 힌트를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추세의 변화, 색깔의 변화가 추세의 변화다. 또 심리 지수 이런 것도 있는데 항상 그 매도 우위였는데 어느 순간 매도가 계속 우위가 꺾이는 계속 매도 우위가 올라가다가 매도 꺾이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또 심리가 살아나고 있구나. 또 역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매주 넣으니까 보면서 파란색이 회색이 되면 A급 가는구나. 그 다음에 회색이 이제 빨간색으로 변했어. 이러면은 평균 이상으로 막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근데 요거보다 더 빠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이 모든 전국을 다 임장할 수 없으니까 전화를 확인하고 느낌 좋으면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그 분위기를 살펴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은 떨어진다. 내가 가공할 데이터를 얻는 출처는 주로 어디세요? 한국감정원, KB. 국가에서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제공하는 게 이제 한국감정원, 그 다음에 KB부동산은 국가는 아닌데 사설이잖아요. 그죠? 네. 약간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어플이나 그 사이트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게 뭐 부동산 지인, 그 다음에 요즘 엄청난 그 자료가 좋은 아실, 그리고 호갱노노. 제가 봐서는 요 3개 정도, 3개 플러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한국감정하고 KB부동산만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알면 제가 봐서는 부동산 투자는 끝이다. 뭐 말씀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게 힘들어요. 이걸 다 마스터하기도 제가 봐서는. 그렇죠.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어디가 좋더라. 감이 안 와.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그렇죠. 그런데 이 5개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알 수가 있다. 지금 이게 되게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이거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돼.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이걸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준 건데 프로세스나 큰 틀은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거 하나씩 그 마스터하기가 이 쉽지 않습니다. 그 뉴타운 해제된 곳 빌라매입 어떠냐고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래 그 느낌 좋다가 해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빌라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나중에 또 구역 지정이 되고 이렇게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예가 그거잖아. 그죠? 사람들의 그 이슈가 취득세잖아. 그죠? 취득세를 다주택자가 아끼는 방법은 지금 알려지는 게 그거잖아. 그죠? 정비구역 지정 전에 물건들, 빌라.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는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이게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투자를 잘 안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왕이면 뭐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단계가 있는데 관리 처분이 나면은 이제 모든 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원래 들어가는 게 FM이다. 그런데 그 위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까 또 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계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초기에 가면 갈수록 투자금은 적고 잘 되면 많이 벌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진행이 안 되면 그냥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초기로 가면 갈수록 가성비는 좋아질 수 있으나 묶여버리면은 아예 그냥 모아임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관철 이유는 계속 많이 피도 높고 쉽지 않으니까 앞단계로 가다가 최근에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낸 빈틈이 그 지역이 이제 그 계획꽃이나 이런 걸 나가지고 뭐 몇 구역 이런 식으로 이름은 있는데 아직까지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이라면은 아직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법인이라도 취득세 1.1%만 내면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핫한 데도 생겼고,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면 되게 초기 단계긴 한데 그걸 잘 봐야 돼요.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해당하는 그 물건이 있는데 그 주변이 다 개발되고 엄청나게 비싸.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삼육비치가 있어. 그럼 뭐라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뭐 한 10년, 20년 기다리지 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전인데 막 이렇게 막 동의서 받고 막 되게 활발히 움직여. 이런 느낌 들면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 중에서도 앞으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덱스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의 인덱스는 해당 아파트가 단톡방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즘에 해당하는 그 물건마다 단톡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또 이 활성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는 내가 이런 걸 찾았어. 그러면은 이제 그 카카오톡 이런 데 들어가시고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넣어봐요. 검색이 되는지. 없으면은 그냥 조용하구나. 뭔가 있어. 그럼 뭔가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정보도 얻고 제가 좀 확신이 들면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 제가 봤을 때 메인 투자는 아닌 것 같고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혹시 묶이더라도 걱정 안 되는, 그래서 가능한 투자는 또 적게 들어야 돼요. 이런 걸 뭐 몇 억씩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 공시가 자체가 낮은 애들은 투자금 자체가 적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로 해서 최근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부산에서 발생했어요. 부산이 그 분양가가 막 5, 6억인데 지금 막 10억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조정 지역이 아님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이나 그다음에 세금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로 이제 돌파구를 마련 못 하신 분들이 부산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냥 기존 주택이 엄청나게 올랐어. 분양권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제재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애들이 잘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와 같은 걸 투자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이제 주변이 뭔가 되게 화랑일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가치를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쪽이 또 너무 알려지면 또 규제를 맞을 수가 있어. 네.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히. 그래, 부동산은 요새 뭉치면 망한다. 조용히 흩어져 가서 알아서 이제 각계 전투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끄럽다 그러면 이제 또 안 좋아요. 바로 규제. 바로 규제 딱 넣으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기 규제 맞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예전 법인 투자 상당히 유행했잖아요. 아이고, 뭐 이래 되겠어. 계속 이래 버티다 보니까 계속 법인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 그래서 이제 딱 법인 설립하고 딱 하나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 대책 터져가지고 710. 예, 끝난 거죠, 이제. 그 법인 만들고 막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문의하시는 분들, 수강생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절망에 빠졌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대책 나오고 나서 거의 한 3개월 동안, 지금 그때 710 이후로 지금이 11월 달이잖아요. 예. 되게 재밌는 게 7월, 8월, 9월 거의 한 10월까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9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때 그 기류가 뭐냐면 가장 무서운 게 그 종부세였어요. 종부세. 종부세가 원래는 그 공제가 됐잖아요. 세대당은 9억까지, 개인당은 이제 6억까지 되는데 네. 법인은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시가에다가 그냥 6%를 바로 때려요, 그냥. 그렇게 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매가가 10억이다. 그러면은 공시가는 보통 60에 70인데 아파트는 약간 높으니까 70% 잡고 7억이라고 생각하면 6% 곱하면 4,200만이잖아요. 10억짜리 시세인데 1년에 한 번씩 내는 종부세가 4,200이야. 한 바퀴 돌리면 8,400.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또 투자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게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20억이면은 뭐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나 팔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실제로. 약간 싸게. 근데 그때 이제 10월 달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임대차법, 원래 3법이라고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로는 2법에 의해 가지고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전세에 의해서 지금 안전망이 딱 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가는 잘 안 떨어지고 더 올랐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김포하고 파주, 특히 김포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으로 김포를 투자하신 분인데 이거 대책 터지고 팔았는데 그 사이에 종부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지고 밤에 요새 이불킥을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종종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인세 낼 돈을 벌어놓고, 무슨 말이죠? 물건이 많으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법인세 약간 6%에 해당하는 거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벌면 돼. 이런 이제 심리가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 틈새 시장이 1.1% 이거잖아요.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 법인도 1.1% 되니까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법인이 아직까지 장점이 있어요.
단타가 가능하다. 요즘 양도세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죠? 양도세가 심하기 때문에 내년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는 원래 내는 그거 기본세율 6에서 원래 42%인데 뭐 10억 넘어가면 45%로 바뀐다. 그죠? 내년부터. 네. 거기다가 조정 지역은 플러스 30%예요. 그럼 45%, 한 10억이 남았어. 그럼 45%에다가 추가가세 3세 이상이면 30% 하게 되면 75%에다가 지방세는 80몇 %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요새 돈을 벌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머니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인데 법인은 아직까지 중과가 없는, 올해까지 팔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20%, 내년 30%니까 단기에 막 올라갈 만한 애들은 아직까지는 할 만하다. 그래서 12% 내고 어차피 뭐 개인으로 해도 이제 12%니까 그죠? 네. 지방세까지 합치면 13.2%. 그런 거 내더라도 단기에 이거 취득세에 해당하는 13.2%보다 더 많이 올라도 아까 그 양도세 혜택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또 겁나는 게 이게 또 다 활성화되면 양도세가 올라가면 또 끝이에요. 법인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서 조용조용히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인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트렌드는 1.1% 찾아가지고 단계 올라가면 판다. 그게 이제 부산에서 요새 많이 벌어졌어요. 1억 5천 샀는데 6개월 만에 한 3억 5천 됐다.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할만하지. 그렇죠. 법인으로 할만하지. 네,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세금 20%밖에 안 나오니까 오래 팔면. 또 지금의 이제 이슈가 그잖아요. 약간 그 찌라시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부산이 조정지역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모 은행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은행은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고, 만약에 혹시 부산이 걸린다면 옆에 있는 원래 지금 이제 김해, 양산, 뭐 진주까지 막 뛰고 있잖아요. 그죠? 걸리면 얘들이 더 뛴다. 더 멀리. 더 멀리 퍼지는. 우리 수도권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부산이 조정지역 되면은 그 돈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아예 다시 지금 어차피 뭐 서울과 똑같잖아 해가지고 지금 부산이 15억이 되면서 서울이 또 상대적으로 싸 보여 또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돈이 또 글로 또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 입안하는 사람이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면서 뭐 내년에 선거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설들도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일 좋은 거는 다 갖고 있으면 돼. 부산도 갖고 있고 양산도 갖고 있고. 팔지 마. 팔지 마. 그래서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떨어질 만한, 그게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내고 버티면은 큰 무죄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어차피 물량도 없고 계속 전세가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종부세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3개월 동안 뭔가 좀 안정화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좀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올라간 것도 있고, 아, 이거 팔고 막 종부세 내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김주영 소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살아서 만납시다. 아, 살아서 만납시다. 그렇죠. 살아남으면, 어차피 이 바닥은 살아남으면 다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 같은 건 어떻게 잡으세요? 지금 투자하신 물건들에 대해서. 아, 매도 타이밍이 원래 그 제일 어려워요. 사는 건 어차피 자기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매도 타이밍의 1번은 그거예요. 저도 이제 그 서울 왜 팔았겠어요. 이 팔고 그 돈으로 더 이제 좋은 게 나타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즉, 이 물건은 팔았을 때 그 돈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먹을 것 같은 게 보인다.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또 너무 올랐을 때는 또 못 팔아. 왜? 뒤에 사는 사람들도 뭔가 좀 먹을 게 있어야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 투자해가지고 한 2억 올랐어요. 그죠? 2억 오르면은 앞으로 1억은 더 오를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1억 더 오르니 이거 챙겼던, 아까 그 매도 차익에서 2억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세금 이런 거 일단 빼고 2억이 생겼다면 얘를 또 분산해서 5천짜리 4개를 까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하나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얘를 분산해가지고 여러 군데 하게 되면, 원래 분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에 의해서 팍 오른 것보다는 좀 덜 먹을 수 있지만 좀 안전하잖아요. 그죠? 한두 개 치고 나가고 다른 애들 약간 천천히 올라도 또 투자금도 좀 분산돼 있고, 지역도 분산하는 지역도 거죠? 분산돼 있고 금액도 분산돼 있고. 그래서 한 군데만 사는 게 아니고 각 지역들을 좀 알아놓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일단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한 5천만 원 넣고 한 1억 정도 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팔 마음을 준비를 해요. 일단은.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앞으로 훨씬 더 막 계속 막 투자자들 들어오고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없던 호재도 막 생기고 그런 건 더 들고 있어야죠. 그런데 단기간에 확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원래 한 1억 생각했는데 2, 3억이 막 올랐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좀 매도하는 편이에요. 왜? 이미 매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 돈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해서 다른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참 요새 어려운 게 원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서울은 떨어져야 되는 시기거든요. 한 10년 정도 바짝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현상들을 의해 가지고 전세값도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량 높고 해가지고 서울이 지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지만 원래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 좀 부담감 때문에 이제 그걸 팔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팔고 이것저것 막 빙글빙글 돌고 해서 번 거보다 하나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올랐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회의론에 빠진 거죠. 내가 왜 팔고 빙글빙글 돌렸을까? 차라리 그냥 서울만 갖고 있으면 더 먹었을 건데. 이런 이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두 개 사는 게 아니고 보통 하나 살 때,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하나만 사고 팔면 없잖아, 그죠? 살 때 한 두세 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많이 오른 거 한 개 팔고 나머지는 뭐 들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팔 때도 분할 매도 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허탈감이나 아니면 투자 수익 이런 것들도 모 아니면 도보다는 이제 개걸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서울 두세 개를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거 말고 이제 막 떠오르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입지 분석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략으로. 그래 예전에는 뭐 하나 뭐 이 정도 사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두세 개 사요 그냥. 막 투자금 1억 있으면 3천원 한 세 개 산다. 그렇게 되면 살 때도 시간차를 두고 사고 팔 때도 시간차를 두고 팔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판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 생각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나는 최선의 선택이야라고 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아씨 약간 네,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아시잖아요. 이 바닥에 10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 이 이야기 왜 나왔냐면 이 자기 모든 돈을 몰빵하면 안 돼요. 이게 저도 이제 되게 궁금했어요. 항상 그 듣는 이야기가 이 바닥에서 10년 이상 동안 계속 남아있긴 쉽지가 않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투자금 3천 나가서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면 예전에는 한 1억짜리 집을 봤는데 1억 정도 생기게 되면 한 2, 3억짜리 집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1억을 다 넣어. 그래서 2, 3억을 만들어. 그 다음에는 또 2, 3억을 돈을 다 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억을 또 벌게 돼요. 그럼 5억을 또 다 넣어. 그러다가 이제 차이가 이제 한 10억 정도 생기면은 50억짜리 상가 건물 이런 거 대출 80% 나온다는 가정하게 되면 10억이면 또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몰빵으로 다 넣다 보면 언젠가 한 번 딱 걸릴 수가 있잖아요. 위기는 갑자기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거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한 2억을 벌었으면 1억은 좀 들고 있고 혹시나 그 1억에 의해서 이게 그 투자한 게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살아남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10년이 기준이 계속 내가 필드에서 투자를 하면서 10년 동안 살아남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벌어서 이 세계를 떠났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망한 사람도 많다.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투자 건수도 되게 많으시고 네. 매수 매도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생각대로 잘 안 됐거나 꼬였던 경험은 없으세요? 위기, 위기. 실패 경험이라든지. 솔직히 제가 2015년 이후에 그 갭 투자 약간 이런 쪽으로 하면서는 솔직히 이제 위기는 없었다. 이때 이제 왜 없었냐면 제가 투자 스타일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용할 때 들어요, 조용할 때. 그리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냥 안 오면 그냥 기다리면 돼. 이게 생각보다 늦게 올라가게 되면 약간 힘들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창원 예전에 그 2, 3년 전에 들어갈 때 이 정도면 좀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유니시티 입주 물량의 공포가 너무 컸더라고요, 보니까. 그때까지 잘 안 올랐어. 이게 실제로 입주할 때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게 팍 올랐잖아요, 최근에. 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힘들었지. 뭐 안 팔면 돼요. 어차피 투자금 별로 안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초기 때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게 갭이 작다고 만능이 아니에요. 보통 상대적으로 갭이 적은 애들은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애들이 갭이 작아요. 전세가는 좀 높은데 입지가 좋은데 입지가 나름대로 뭐 학교도 잘 돼 있고 한데 약간 20몇 년 차 이와 같이 약간 어느 정도 좀 노화된 거, 이 30년도 아직 안 된, 요런 상태가 매가가 좀 반등을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입지는 좋고 한데 요즘에 워낙 그 신축이 강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동안 너무 안 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실패는 안 봤죠. 어차피 투자금 자체가 작았으니까. 얘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또 이 팔다 보면 또 그 뒤에 막 급등을 해. 약간 요런 거. 기다리다. 그래서 너무 빨리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빨리 들어가면 장점이 뭐냐면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매가 자체가 좀 싸요. 그죠? 물 들어올 때 하기 때문에. 물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얘들이 언제 오를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좀 순간이 있어요. 그런 게 한번 제가 힘들었었고, 그거를 한번 겪고 나서부터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한 8년 내에 많이 해요. 제가 투자를. 7, 8년 정도 된 거. 그 애들은 이제 겉모습도 되게 좋고, 실제로 뭐 수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신혼부부들이 또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신축급이고. 그런 데다가 얘들 또 입지가 괜찮은 애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전주의 혁신도시라든지 얘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막 3억 이랬거든요. 근데 전세는 막 2억 7천. 근데 그 애들도 한 1억씩 올랐어요. 막.
제가 그래서 약간 7, 8년 된 건데 투자금이 5천 이하 이렇게 걸리는 애들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런 식의 애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았고 반등 치면은 같이 잘 올라간다. 물론 그때 이제 에코를 7, 8천이나 1억 주고 사면 좋았지만 전주에서 그런 애들보다는 그냥 3, 4천이면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치고 나가면 얘들도 같이 가겠구나. 뭐 결국엔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결국엔 에코가 더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건 또 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이제 투자금에 또 맞게 해야 되니까 솔직히 답은 없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힘들었던 거는 너무 빨리 들어갔을 때 리스크, 그리고 구축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동네에 이제 대장이나 신축급이 먼저 오르고 오르니까 그때가 견딜 수 있게끔 뭐 투자금을 잘 설정했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재건축 사업성 안 나온다고 하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 투자 전망? 근데 그게 참 분위기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좀 애매한 거는 안 한 게 맞잖아요. 그거 말고 할 게 많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네. 그거 말고 할 게 많으면은 뭐 하면 좋아. 그런데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변에 분위기 타고 하니까 얘들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가는데 저 같으면 굳이 이제 그거 다른 게 할 게 있으면 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모 아파트는 아예 용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예 그거를 생각도 안 했는데 엄청나게 까였거든요. 여기가 무슨 재건축이냐. 그런데 그 일대 자체가 워낙 비싸지니까 그냥 1대1로 하더라도 남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또 요새 보면 용적률 뭐의 범위를 이제 위아래로 해가지고 넓혀주는 500%까지.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안 되더라도 그냥 1대1로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비해서 지금 싸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이제 그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항상 리스크를 아느니까 이걸 또 질문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굳이 할 게 다른 게 많이 있는데 굳이 막 맞아요. 난이도 높은 걸 찾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런 이제 영역들을 계속 찾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스타일이 뭐 아까도 그 초기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저는 조용할 때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2015년, 16년까지는 서울.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을 투자하게 되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 계속 올라가서 이 근처에 있는 그 공덕역에 있는 그 아파트도 투자금 5천 이하면 샀었거든요. 그럴 때 왜 서울을 안 사고 지금 살려고 하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시기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조용할 때 가서 그런 거를 사놓고 물론 이걸 사기 위해서는 앞으로 올라간다는 자기만 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서울을 샀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좀 느낌이 들었어요. 전세가가 이미 딱 붙어 있었고 그리고 또 2008년부터 힘들었잖아요. 금융위부터 이제 서울 떨어졌는데 7, 8년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이 보합 상태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는 좀 확신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뭐 아무나 그냥 들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느낌이 오면 막 오르더라고, 느낌이. 뭐 무슨 알겠죠. 그래서 막 올랐어. 오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일반 가세니까 팔고 하나 팔면은 이제 그 돈으로 최근에 그 가장 핫했던 최근까지 핫했던 뭐 서구 둔산동 뭐 이런 거를 3, 4개 살 수가 있었거든요. 크로바도 막 갭 3천 이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크로바 오르니까 이거 팔고 뭐 창원 사고. 그래도 창원 올랐잖아요. 이거 팔면 김해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대부분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투자로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옛날 생각했던 가격이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문수로 아이파크 2년 반 전에 그 정도쯤에 제가 임장을 갔었는데 그때 5억대였어요.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12억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랬다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를 정해놓고 얘가 7억이 될 때 상대적으로 2등이 안 올랐으면 2등 사고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이제 투자금이 1억 5천이면 상대적으로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5천에 7천 정도 걸린 애들 이런 것들 좀 좋아했어요. 좀 크게 부담이 없어가지고. 안 오르면 또 이 자기 돈이 만약 10억인데 1억 5천 들어가면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만약 5억인데 1억 5천 하나 딱 박아놓으면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할 만한 게. 이래 되면 이와 같이 큰 돈이 들어갔던 애들은 물론 이제 대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건 많이 봤잖아요. 그죠? 창원의 용지 아이파크 이런 것처럼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 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투자금을 좀 적게 넣고 예를 들면 2등이나 3등 인데 투자금이 5천에서 7천 정도 그런 걸로 제가 이제 창원을 투자했었고요. 그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 스타일에는 맞다. 그래서 좋은 거는 자기가 훨씬 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A급 아파트를 전체에서 일부러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일 좋다. 하지만 그전에는 어쩔 수 없어요. 뭐 돈이 3천, 5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와중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소액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소액으로 가능한 데가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초보자들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 아, 초보자들. 네. 이게 이 초보자들도 돈 많은 초보자가 있고 돈 없는 초보자가 있어요. 아 저희는 돈 많은 초보자. 돈 많은 초보자. 네.
이때 돈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3억 이상. 아, 3억 이상? 네. 저희 분들은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3억 이상 투자를 안 해봐가지고. 제 생각에는 3억 이상 정도 있으면 네. 그 동네에 A급 사야 돼요. 만약 무주택자면. 그래서 네. 일단 자기의 그 청약 점수를 보시고, 자기가 요새 뭐 특공도 있고 일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새 아파트고 앞으로 뭐 2, 3년 동안은 큰 위기는 없다는 가정하에 예. 이제 그 안정적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기가 또 주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자기가 점수가 되고 뭐 특공이라는 일을 통해서 가능성이 높아. 그런 분들은 그냥 짜잘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거 하나 딱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근데 만약 점수가 아예 안 돼.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투자에 영역을 좀 해가지고 분양권 투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좀 분양권 투자가 그래도 이제 안전하니까 좋은 거 위주로, 아니면 기존에 있는 뭐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중에서 약간 A급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3억이면 할 게 되게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비조정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금액으로 굳이 비조정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가 이제 울산에 살고 있으면 여기는 원래 비조정이니까 울산 좋은 거 사시고, 서울에 계시면 이제 서울 사면 되는 거고. 투자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쪽으로 가야 그 자산을 늘려가는 게 맞고, 그런데 요것만 있으면 자기 집만 오르면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올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뭐 비조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돈이 생기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좋은 식으로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지역에서 돈 지역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 각 지역마다 A급 지역이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냥 해운대구 하나 갖고 있고 수성구 하나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요지에 하나씩 들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종부세 때문에 뭐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건 네. 이제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그러면 좀 많지 않다. 에쿼티가 뭐 1억 이하, 여의치 않다. 무주택자인데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볼까요? 일단 자기 집에 대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연이천 수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5천에서 1억?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기네요. 예. 그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5천에서 1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분양권하고 갭 투자가, 일단 제가 그쪽이 물론 이제 분양권보다는 갭 투자가 전공이지만, 네. 저는 이제 원래 분양권으로 초기에 한 3번 말아먹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분양권을 최근까지 잘 안 했어요. 예전에 그 뼈 아픈 기억 때문에 갭 투자만 열심히 했었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네의 분양권의 피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분양권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권도 투자도 했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분양권이 좋은 게 뭐냐면 초기 투자금이 작아요. 5억짜리 아파트면은 계약금 10%에다가 피를 주면 돼. 그렇게 하면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점이 취득세가 없어. 일단은 안 내. 전매 가능한 시기에 등기 치기 전에 팔고 나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투자금으로 이거 그 부동산 투자에 좀 찬맛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분양권 투자는 해볼 만하다. 근데 분양권 투자의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 입주할 때까지 만약 이걸 전매를 못하고 실제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해당 입주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통계 이쪽을 좋아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피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 어떻게 보면 안 맞은 거예요, 그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물량이 많은 곳은 원래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놓든지 아니면 그 분양권 물건 자체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죠. 아까 아픈 기억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전매 제한이 없고 전매 가능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또 입지 좋고 이런 거는 적당한 이제 세금 내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또 짧게 이렇게 좀 자기 투자 수익을 많이 늘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 주변에 보면 30대 빠리빠리한 분들이 이런 정보들 되게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 투자로 그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좀 뭔가 좀 활발하고 엉덩이 무거운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 캐시를 되게 잘하고 이 투자 공유 이런 것도 잘하신 분들은 이제 분양권 정도, 이 분양권 투자를 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다. 상대로 돈이 적게 드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만약에 분양권이 싫다 그러면은 이제 갭 투자잖아요, 그죠? 전세 끼고 사는 거. 네. 물론 이것도 요새 그 임대차법 이런 리스크도 있고 옛날보다는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히 좋은 거는 전세가가 상당히 올라갔다. 그러면서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원래 매매가가 높아가지고 투자금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전세가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세 심리를 또 알 수 있는 수급지수라는 게 또 있어요. 전세 수급지수. 걔가 보면 원래 만점이 200점인데 지금 거의 19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전세 수급이 불안하다. 그 말은 전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원래 투자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금 자체가 5천에서 1억에 해당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수도권 이런 데는 좀 힘들지만은 비조정 지역에 나름 괜찮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비정규직의 장점 그거잖아요, 그죠? 일반 과세다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중과를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물론 예전에는 이제 그 한 바퀴만 돌리면 2년만 되면 일반 과세가 됐는데 그게 끝날 쯤에 요새 그 임대차법에 의해 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를 더 돌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요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또 분위기가 바뀐 게 뭐냐면 그래서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네. 핫한 지역이면 이걸 또 막 끼고 사 그거 상관없이.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상관없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뜰만한 지역, 좋아질 만한 지역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5천에서 1억 정도 투자금 있으신 분들은 분양권하고 갭 투자는 여전히 할 게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 할 거 많네요. 네, 많아요. 아직 우리가 못 찾을 뿐. 아직 손 놓고 뭐 이렇게 좌절할 때가 아니군요. 맞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할 거 없다고 몇 개월 동안 손 놓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시장에 떠나 있는. 그렇죠. 응. 그렇게 됐는데 지금 딱 갑자기 또 분위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후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밭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 밭을 떠나게 되면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 그 간극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수업을 안 듣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항상 부동산 뭐 카페나 뭐 밴드 많잖아, 그죠?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요새 뭐 유튜브 강의도 많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특히나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죠. 예전에 보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 그게 나왔어요. 다주택자의 그 물건을 사게 되면 5년 동안 비과세.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하우스푸어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집이 안 팔려. 그럴 때는 그 매도자의 집이 한 개에 있는 집을 사게 되면 이 사는 사람이 뭐 서울 집 100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매도자가 집이 한 개짜리야. 그걸 사게 되면 5년 동안 비과세야.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같은 불경기 때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걸 알려면은 우리가 외부에 있으면 몰라. 내부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꾸로 지금 같은 경우는 규제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부 지역,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제 규제가 해제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핫한 또 이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다시 규제를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이 바다에 없으면 그걸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요쪽에 있으면서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생각도 못한 투자 방향이나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양도세 50% 내더라도 남는 게 50%잖아요. 어디 가서 50%를 먹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중도금 두 건 있잖아요. 그게 세대당이잖아요, 그죠? 네. 그걸 이제 요새 명의가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 찾으시면 되고. 명의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아, 명의요? 네. 어차피 세대당 두 건,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린 게 가끔 가다가 최근에도 그게 하나 나왔는데 명의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중도금 대출이 필요 없는 거. 중도금이 없는데 잔금으로 끝난다. 그럼 법인도 되잖아, 그죠? 최근에 울산에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원래 그 법인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핫한 지역은 그렇게 안 해주죠. 그런데 이제 그 일시적으로 이제 그 미분양 난데 이런 것들은 법인과 같은 이제 가수요가 붙도록 중도금 대출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물론 개인도 당연히 없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도 있어요, 그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돼.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FM은 뭐 세대당 두 건 이런 식으로 딱 제한이 있긴 한데 또 이렇게 자기 세대당이잖아요. 내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처갓집 세대. 다주택자분들도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다주택자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갭 투자 전략을 좀 취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다주택자가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뭐 네. 다주택자뿐만 아니고 이제 법인까지. 네. 일단 취득세가 일단 3주택 이상이고 법인이면 13.2%. 양도세도 엄청나고 보유세도 겁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 동안 사람들이 거의 패닉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 재미있던 일화가 뭐냐면 부동산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올라갈 거는 물론 이제 취득세보다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세를 그렇게 많이 내더라도 하면 돼. 근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네. 근데 그때 당시만 앞으로 최근 이제 규제 나오고 나서 3개월 동안은 되게 점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패닉이 빠지면서 일단 파는 거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종부세 무서우니까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계속 이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그 사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지를 못하니까 제 지인 주변에서도 보면 그 돈으로 막 차를 사. 보통 때 못 샀던. 원래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를 잘 못 사. 그 강가상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샀는데 또 최근에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취득세 13.2%를 내더라도 취득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종부세보다 더 벌 자신 있다. 막 들어오고. 근데 이거의 이제 단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제 자기가 그걸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면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과 지금 분위기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나왔어요. 그 강원도의 이제 모 지역이 투자를 해가지고 공시가 1억 이하짜리를 다 쓸어갔다. 20몇 개를. 아, 이런 거 자꾸 뉴스에 넣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런 거 혜택도 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매도자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맨 처음 서울 올랐다가 서울 묶으니까 경기도 오르고, 경기도까지 묶으니까 인천 오르고, 인천 묶으니까 다시 지방 가고, 전국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공시가 지금까지 이제 그 1억이라는 거는 진짜 안 올랐는데 얘들까지도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을 다 오르고 있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중간 과정을 빼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트렌드, 다주택자들이나 이제 법인들이 지금까지 이제 투자하기가 좀 애매했었는데 1.1%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한국감정원에 가보면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동호수를 치게 되면 딱 정확하게 나와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공시가는 원래 시세의 한 60, 70%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 4, 5천 정도까지는 공시 가격이 공시지가 말고 공동주택 가격을 공주가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1억 정도 이하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약간 그 투자, 투기 이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래서 정비구역 대기 지정 전 상태다. 근데 정비구역 대기 지정 전인데 아무것도 생판 소식도 없는 애들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1구, 2구, 3구 해가 구역들이 막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각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 가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전주시청 재개발 재건치면은 해당하는 것들이 딱 리스트로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걸 딱 보고 무슨 말이겠죠? 계획고시가 있어. 이때 계획고시는 아까 말했어요. 구역이 이런 게 이름 있는 거예요. 그건 단계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애들이 그 날짜가 적혀져 있어. 뭐 2000년 10월 10일. 요 숫자가 없는 애들 이해가시죠? 요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일단 요걸로 딱 끌어모아. 얘가 한 5개다.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제일 속도 빠른 애들 안전진단 통과됐다든지 아니면은 그 동네에 뭐 동의서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좀 발품을 팔아야 돼요. 손품 발품을. 딱 보면 일단 입지가 좋아 보여. 1.1%짜리인데 그러면 좀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뭔가 좀 속도가 빨라. 이게 겹치면 겹칠수록 향후 좋아질 확률이 높잖아요. 거기다가 투자금까지 적을 확률이 높잖아요. 얘들은 어차피 가격 자체가 낮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핫해지면 아마 막힐 거다. 지금까지 느낌상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네. 하실 분은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거 리스크는 있어요. 이게 아주 뭐 속도가 되게 늦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2단계인데. 이러다가 분위기 안 좋아지면 바로 그냥 꼬꾸라질 거예요. 그 리스크는 항상 손의 양면과 같다. 잘 되면 오르지만 꺾이고 정부에 또 이것까지 규제해버리면 투자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질 수가 있다. 선수들이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면서 지금 여전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들었었는데요. 요즘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선수들도 취득세가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거 찾아가고 있고 네. 취득세 작은 거. 또 이제 그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그 중도금이 필요 없는 거, 중도금 대출이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이런 선수들은 잘 들어갔다 잘 빠져나와요. 제가 봤을 때 선수의 개념은 잘 빠져나오는 사람들. 근데 자기가 약간 좀 느릿느릿하고 못 빠져나오겠다. 아예 진입을 안 해도 속 편해요. 괜히 그거 안 팔려가지고 물려가지고 나 입주하면 망하기 때문에. 네. 그 선수는 이제 그 두 가지에다가 또 여전히 뭐 갭 투자는 이슈니까 요새 워낙 그 전세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부산이 워낙 핫해지면서 이제 조정 이야기 나오니까 얼마 전부터 이제 김해하고 뭐 양산 이런 데 진주까지 요새 분위기가 좋아요. 이제 그런 데 이제 투자를 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로 들어갔던 게 이제 광주였고. 그런데 이제 계속 찾아가시는 거죠. 요즘 다시 또 인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청주가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아마 1번으로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절대 가격 자체도 많이 싸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해제는 안 하던 싸다 이래서 요즘 막 들어가시고 제가 뭐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량도 물량이지만 얘들이 그 절대 가격이 너무 싸다. 왜? 지금 청주 바로 옆에 세종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대전 뭐. 네, 뭐 13억, 대전 12억,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천안의 신불당 10억 돌파. 그런데 청주의 가장 비싼 아파트가 6억 이하, 6억 뭐 이 정도 되니까 광주와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또 싸면서 막 들어갔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네, 맞아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데이터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물량이 없고 데이터가 진입장벽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다 좋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와중에서 그 다음 순서는 어딘가 이런 것도 좀 빨리 찾는 게 지금 투자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눈을 시뻘겋게 뜨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전국을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조용한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역을 찾았어.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동네에 분양권에서 제일 좋은 거하고 기존 아파트 제일 좋은 거 이걸 전화를 한번 물어봐요. 전화임장이라고 하거든요. 전화임장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투자자가 얼마나 왔느냐 아니면 그 실거주자가 사느냐. 이때 이제 투자자는 계속 이렇게 만약에 처음에 잘 안 알려주는데 전화를 했을 때 사장님이
일단 전화도 안 받고 전화를 했는데 막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보면 그렇게 되면 투자가 계속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조용한 지역인데 이제 막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까 했는데 계속 이게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좀 친해졌다. 그러면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번 주말에 투자들이 오니까 네가 사든지 말든지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 이번 주말에 그거 뭐 버스 타고 온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유명한 그 부산 투자자들의 그 버스 부대들 이분들보다 제가 봤을 때 빨리 사면은 돈을 번다. 그런데 그 같은 정보들을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전화 임장을 통해서 산다든지 뭔가 어딘가 좀 흔적을 남겨 그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하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부산 버스 부대의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전국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에피소드가 그래서 이제 갔다 하면 왜 이제 왔냐고. 원래는 맨날 그 얘기예요. 네, 맨날.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부산 투자가 제일 많았어요. 원래 이분들이 투자도 화끈하게 잘하시고 네. 딱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 투자도 많고 최근에 많아진 게 대전 투자자들. 대전분들이 요새 좀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대에 합류했어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근데 제가 약간 오해를 받는 게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 투자자를 오해를 받아요. 제가 말투가 아까 부산이 남아 있어가지고. 뭐 한 개, 두 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싹쓸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싹쓸이 네, 맞아요. 하시면서 단년간이 아니고 다년간. 예, 뭐 대구 막 그때 옛날에 불장했을 때 대구, 부산 지방에서 먹고 그다음에 수도권 와서 또 먹고 또 다시 지방 갔다가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돈 냄새를 맡는 거죠.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보다 더 빨리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 바닥에서 뭐 피라미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물건이 있을 때 어느 수준에 샀느냐, 상위냐, 다이아몬드냐, 밑에 흙이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와 같은 이제 자기가 간파를 좀 해야 된다. 어느 지역이 앞으로 뜰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한참 뒤인데 빨리 왔어. 그럼 이유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남들보다 이제 빨리 좋은 걸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 같은 고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뭐 항상 고민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여기를 먼저 갔지? 이런 생각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물량도 많고 지금 충분히 비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라는 지역도 있어요, 저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싼 거야, 얘는. 계속적으로 한번 떨어지고 계속 올랐는데 지금 얘들을 가격보다 나머지 애들이 너무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싸서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물량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싼 거야, 이게. 그럼 그 지역을 필터링 하실 때는 뭐 어떤 인구수도 좀 보십니까? 뭐 아니, 당연히 봐야죠. 얼마 이상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또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지방이 안 떴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지방 중에서도 인구수가 많은 데가 아니잖아요. 뭐 보통 많은 예를 드는 게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자체는 내수가 되게 크잖아요. 외부에 무슨 뭐 위기가 와든지 크게 상관없어요. 내구적으로 팔면 되니까. 가장 큰 시장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똑같죠, 부동산도. 우리가 무슨 보면 지역의 경제도 중요하고 이런 거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인구가 돼버리면 지역 경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그 기준이 보통 지방 당연히 광역시가 좋은 거고. 근데 광역시가 또 많이 오르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뭐 50만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방에 보면 5대 광역시가 있고 5대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게 뭐 창원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좀 크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안전하다. 왜? 기본적으로 그 신혼부부층 반드시 그 집이 필요한 친구들이 항상 그 존재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을수록 그게 가능하다. 또 대구가 보면 산업이 없잖아요. 뭐 부산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계속 수요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본가도 대구에 있는데 그 대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다 떠나요 보면 이럴 자리가 없어. 전부 이제 내수에 해당하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뭐 약간 이런 쪽 말고는 따로 뭐 일할 게 별로 없거든요. 뭐 건설회사라든지. 그런데도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계속 그거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대구가 이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어차피 아까 제가 막 통계 이야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통계가 매매 가격하고 연관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량이 줄어들면 매가는 올라가고 물량이 많으면은 매가가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게 좀 더 안전하게 비슷해지려면 인구가 많아지면은 많은 상태이다. 그러면은 좀 더 가능하다. 근데 모든 게 이와 같이 되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서울 수도권은 가수요가 있잖아요. 항상 또 밑에서 올라오려는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원래 인구보다는 좀 더 높게 평가되는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뭐 수도권에 보면 과천 이런 데 뭐 1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또 2, 30만짜리 그 도시도 상당히 많지만은 얘는 또 이렇게 또 묶어서 가기 때문에 지방하고 또 다르게 안전한 투자는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도권 투자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규제 지역이라서 우리는 항상 또 세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 낼 거 다 내면 남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지방을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지방도 원래 이런 그 장점 때문에 갔는데 얘도 규제 지역 묶어버리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수도권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투자하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다. 버스 타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저도 타고 싶어요. 이제 그런 이제 단체로 임장 가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단체로 버스 타다가 네. 타겠대요, 정부에. 그죠. 그 이제 PD 수첩이 같이 붙습니다. 이제. 이제 목소리 변조돼가지고 이제. 최근에 들은 게 이제 그 광주 핫했잖아요. 네. 그 광주의 봉선동에 보면 또 1억 이하짜리가 있어. 입지가 좋은 봉선동에. 거기를 이제 임장 갔을 때 그 주 토요일 날 대구에서 버스가 2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장님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제가 광주는 사진 않았는데 예,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때 버스도 큰 버스가 있어요. 35인승 그거 우리 뭐야? 대형 버스도 버스. 있고 아니면 봉고 이런 걸 또 버스래.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이 예전에 막 버스 타고 이럴 때 보면 그 앞에 막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 대구 어디 무슨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산 모임 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단체 방에 카페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네. 확실히 옛날보다는 그게 좀 이슈가 되기면 힘든 게 알다시피 이 부동산 투자가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게 또 알려지면 힘들다 서로. 그래서 조용조용히 다니는데 그래서 옛날보다는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아니 어차피 지금 토요일에 오기로 돼 있어. 그러면 네가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생각하라고. 그걸 뭐 뻥치진 않을 거니까 그죠. 여러분이 버스를 만들면 돼요 그냥. 그렇죠. 조직을 해서 그런 그렇죠. 개념인 같이 거죠. 가면 되죠. 네, 그런 점조직들이 워낙 많을 거니까. 그렇죠. 학원에서 어떤 수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코스를 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동아리 같은 데서 네, 이제 그죠. 하기도 하고 막 다양하더라고요 형태는. 네. 그 예전에는 아마 학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뭉치면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같이 다니세요? 주로 어떻게 다니세요? 임장 요새는 다닐 때? 이제 혼자 다니죠. 왜 그러냐면 네. 처음에 잘 모를 땐 같이 다니는 게 좋아요. 왜? 서로 이제 부족한 점을 이제 같이 다니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딱 가게 되면 서로 매수의 경쟁자야. 물건은 3개인데 10매 갔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가서 뭐 선착순 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 조사하고 서로 정보 공유할 때는 같이 하고 살아갈 때는 혼자 아니면 2명 가라. 이게 중요해요. 항상 이 부동산은 조용히 가요, 조용히. 같이 가봐야 아예 이 동네는 내가 몰라. 그럴 때 지역 임장할 때는 같이 가고 일 같이 해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그런 건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자기 매수의 느낌일 때는 그 혼자 아니면 2명 정도 가라. 많이 가봐서 서로 싸워요 그냥. 괜히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사이 어색해지고. 그러니까요. 전부 다 하나씩 잡으려고 가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버스 타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보통 이 버스 가게 되면 미분양 통으로 나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미분양 심해가지고 몇백 개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서 동호수 하나씩 다 잡아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알다시피 분위기가 핫해지면 물건이 없잖아요. 있는 물건 가져갔고 이 분위기가 바뀐 걸 매도자분들이 아니니까 물건도 안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수자들이 좋은 지역인데 오기 전에 빨리 찾는 게 요즘의 관건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옛날보다는 힘들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동산 대책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사람들이. 좀 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찬스가 생겼는데 새로 또 요새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좀 생긴 거죠. 취득세도 높아지고. 그런데 요새 다시 또 전국이 불장이잖아요. 원래 그 권역별로 나누잖아요, 그죠? 5대 광역시, 그 다음에 수도권, 서울, 그 다음에 5대 광역시가 아닌 지방 봤을 때 평균이 거의 0.2% 이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동안에 보통 0.1% 정도, 예전에 KB는 0.1% 오르면 색깔이 변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약간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0.2%가 넘어야 색깔이 변해요. 모든 지역이 다 색깔이 들어왔다. 5대 광역시는 뭐 0.4%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지금 전국이 다 불장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팔고 나서 막 오르고 이런 거 보니까 종부세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사람들이 후회한 거예요. 내가 왜 빠져나왔지? 이러면서 다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도 좀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아무튼 다주택자 법인 매물이 쏟아질 거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들 좀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당연히 어떻게 쏟아질 수 있죠. 아무래도 좀 종부세가 부담스러우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종부세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부세가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미 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뭐 종부세를 1, 2억씩 내면 부담스럽잖아요. 네. 물론 그거보다 더 번다 하더라도 뭐 실수요자분들, 무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취득세에 좀 자유로운 1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은 그게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 안 팔면은 내년부터 이제 법인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종부세, 양도세죠. 그게 20%에서 30% 올라가니까 올해 말이 한번 찬스고, 그 다음에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 때문에 물건들이 쏟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물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보다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버티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좀 퍼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약간 좀 기조는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무조건 팔아라 해서 지금은 종부세 내더라도 들고 있는 거 나중에 못 사. 봐봐요. 지금 새로 살려면 또 12% 내야 되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6%다. 뭔가 또 느낌 오잖아요. 팔면 못 사. 돈 더 내주고 사야 돼. 그잖아, 그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었다. 그래서 뭐 확실히 원래 나오는 매물보다는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내년 6월 1일 그게 이제 기준선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법인 투자를 막 이렇게 크게는 잘 안 했을 거야, 아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요? 그전에 좀 원래 법인 투자하신 분들은 양도세 단타의 혜택이기 때문에 이미 치고 빠고 이런 걸 많이 했을 거다 생각이 들고 법인으로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일반 투자자보다는 적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다가 지금 법인으로 투자 물건이 여전히 또 이 단타의 그거 장점이 있기 때문에 6% 낸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봐봐요. 아까 그거 개인으로 하게 되면 45%에 30%면 72, 지방사업자는 80% 넘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싸다, 6%. 그렇게 사람들도 생각이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답은 없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확장이 되고 있다. 그것만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막 머리 뜯고 있다가 뭐야 이거 분위기가 그게 아니네 하면서 이제 좀 뭔가 네, 맞아요. 버티면 된다? 네, 뭐 이제. 매가 자체가 이제 힘들 때는 이 법인세 6%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는데 지금 이제 매가 자체가 되게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희석되고 있다. 그런 느낌. 참고로 제 수강생의 4분의 3이 법인이라고요. 깜짝 놀랐어.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블로그도 잘 안 하고. 그러다 뭐 저는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한번 궁금해서요. 아, 이분들이 법인 얼마나 갖고 있을까? 4분의 3이 법인이었다.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다. 단타 칠 만한 지역은 좀 일반 투자 지역 고르는 거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어려울 것 지금 같아요. 단타가 되려면 단기간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수요가 붙는 지역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지역. 그게 가능하다. 관심 없는 지역은 그냥 조용조용하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지역이 특히 부산, 그러니까 다야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이었지. 지금 광주 막 갔잖아, 그죠? 네. 지금 청주도 막 뜨고 있어. 경기도에 평택 막 이런 데서 사람들 막 가고 있고 싸다고. 네. 근데 요새 다시 인천이 또 부각되고 있어요. 뭐 다잖아. 그 중에서도 가능한 좋은 애들. 이때 좋은 애들은 비싸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나름 대장급인 애들. 이런데 이제 투자금이 애매하면 이제 좀 더 계속 밑으로. 지역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다야 다. 전국이 빨개요. 평균이 지금 뭐 0.23, 0.2% 이상이라니까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시계를 봐왔어요, 진짜. 매주. 뭐 수업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다 오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미쳤다. 정말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 희석되고 있다니까요. 이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매를 좀 잘 잡고 싶습니다. 지금 금매는 그거예요. 전세가 낮게 깔려 있는데 만기가 긴 거. 이게 금매다. 원래 5억짜리 집인데 지금 전세가 4억이야. 현재 가격은. 그럼 투자금 1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세 갱신이 안 되고 예전 전세 가격이야. 4억이 아니고 막 2억 5천이래. 그럼 투자금이 2억 5천 들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금매다. 5억이 안 팔려. 그러니까 5억보다 더 낮게 내놔야 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금매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세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지만은 매가를 더 싸게 하려면은 좀 뭔가 어려운 물건들 있잖아요. 투자금이 많이 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금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으면 지금 돈을 좀 더 주고 투자금 많이 들지만 가격 자체가 싸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그런 게 많아요. 보면 5억짜리인데 이와 같이 전세가 낮게 깔려 있으면 가격 자체가 한 4억 5천? 4억 6천 이런 식으로 막 4, 5천 싸 10%. 뭐 두 가지 전략이에요. 자기가 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잡고 만기 때 다시 팔든지 아니면 높은 가격에 전세를 주고 회수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요새 또 임대차법 때문에 갱신권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건 또 말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뭔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이 좀 가격대가 싸요. 그냥 원래 가격이 싸게 나오진 않아. 그게 좀 그거잖아요. 급한 물건들. 올해 무조건 팔아야 되는 물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양도세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싸게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찾느냐? 그냥 안 줘요. 그런 물건들은 싸기 때문에 네이버 매물 이런 데 안 나와 있어. 그러려면 이 부동산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오늘 그 단톡방에서도 이제 누군가가 물어보셨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절약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왜 부동산 수수료를 줄여드려요? 그거 솔직히 해봐야 뭐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나올 물건도 안 나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투자해보신 분들은 절대 이런 걸 깎지 않아.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잘 지내고 오히려 더 줘요. 당연히 생각해봐. 거꾸로 내 부동산 사장님인데 A는 부동산 어떻게든 막 깎으려고 해. B는 했는데 돈을 더 줘. 근데 조목이 나와서 누구한테 소개해 주겠어요? 이 몇십만 원 때문에
몇 천만 원의 가치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다시 말하면 이 유대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관계. 그래 부동산하고 정기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 동네 진짜 내가 사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좀 뭐죠 그 기프트콘도 전달해 드리고 진짜 그거 얼마 안 하잖아 그죠? 스타벅스 물론 스타벅스 없는 동네는 다른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해요. 저도 이제 그 한때 하게 되면 한 번에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두세 개 막 사거든요. 그 첫 번째 물건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와. 그 이유가 첫 번째 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잘 챙겨 드렸거든. 신뢰가 쌓인 거죠. 신뢰가 쌓인 거죠. 그냥 가는데 좋은 거 안 줘요. 이거 누군 줄 알고. 그죠? 그죠. 금매는 그렇게 잡는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는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군데를 늘려. 깔아놓는 거죠. 그물을 던져라. 여러 군데를 깔아놓고 물론 당연히 사장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해놔야죠. 그러다 보면 한 곳만 보는 것보다는 뭐 다른 데서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깔고 잘해주는 밖에 없다. 왕도는 없어 이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좀 잘 맞으세요? 그거는 이제 그 성향이 다 다르긴 한데. 그거 다 다르죠. 네. 지금까지 좀 관계가 좋으신 분들 보통 남자 투자자들은 여자 중개사분들하고 잘 맞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상극이 남자와 남자. 이게 뭔가가 상계랄보다는 뭔가 좀 안 맞아. 이상하게. 여자분은 남자 중개사분이든 여성분은 크게 상관없는데 남자는 뭔가 좀 어색해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맞으신 분은 한 30, 40대에 머리 웨이브 하신 부동산님이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갔을 때 부동산이 여러 군데다. 그럼 남자 사장님 쪽은 잘 안 간다. 네. 이상하게 징크스가 있어. 예전에 한번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왜 그러냐면 그때 갔는데 투자자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물을 흐리냐 또 물어보잖아요. 네가 내놓고 너도 정보를 내놔라.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당황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게 갈라지더라고요. 공인중개사면서도 실거주 중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투자자를 좀 잘 많이 상대해 보신 분이 있고 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어느 정도 이야기다 보면 알잖아요. 아니다시피 그냥 나오면 돼요. 사장님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오고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상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제가 이때가 잘 맞으신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잘 되니까. 또 현장에 딱 갔을 때 일단 큰 데가 좋아요. 부동산이 큰 데. 코너변에.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실장님들도 좀 계시고 하면 이분들을 또 실장님한테도 월급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영업을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동네 부동산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때는 예전에는 그런 거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그 부동산 사장님 실거래된 개수 이런 것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그거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거 많이 했던 분이 잘 하실 거잖아요. 물건도 많을 거고 잘할 거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일단 단체 문제를 보낼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그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동네 투자금이 만약에 5천이다. 그럼 두 개 사면 얼마나 필요해? 1억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내 돈이 8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한 8천 정도 있는데 이 동네에 한 2개 사고 싶다. 그럼 사장님이 뭔가 또 쥐어짜야 돼. 그런 약간 살짝의 스트레스를 주고 이 문자를 쫙 뿌리니까 10군데 있으면 쫙 뿌리면은 이거 물건 나온 거 있으면은 나한테 좀 정보를 좀 달라. 그러다 보면 피드백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예 없는 게 예를 들면 절반. 근데 피드백이 오는 데가 5개야. 그래서 이제 명함만 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쳐서 글자로 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매물 자체가 그냥 통으로 와. 몇 동 얼마 이런 데를 가셔야 된다. 이런 데가 있어요. 어차피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매물이 있어요 보면. 그런 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이분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도 많고 또 중요한 게 그 진짜 좋은 물건들은 네이버 매물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어차피 팔릴 건데 굳이 올려가지고 공동중개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또 그런 또 사정이 있는 물건들 아까 말씀드린 뭐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팔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이 부동산 사정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전화를 통해서는 잘 안 나와요. 현장에 가야지 그런 것들은. 그래 미리 조용할 때 가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앞으로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사전조사하고 부동산 사장님 이렇게 그 동네 임장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역 딱 찍어놓고 그 동네 어디 갈지 미리 좀 예약을 하고 가서 만나시고 하시면 뭐 좋은 걸 찾지 않을까. 되게 공감이 됩니다. 현장에서 다 소화를 하더라고요. 금매 같은 경우는 올리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굳이 할 이유가 없어. 네, 그 자기네들 지역 중개망조차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냥 전화로 자기들끼리 뭐 투자자 붙여줘 하면 뭐 몇 분 있다가 연락 오고 계좌 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규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규제가 나오면 한 2, 3개월 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졌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된 게 많아요 지금. 임대차 3법 중에서 이제 2법이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신고제는 이제 내년이고 계약갱신 청구권 원래는 2년이었는데 플러스 2가 될 수가 있다. 올리더라도 5%까지만 가능하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 5%는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도 5% 이야기 나와서 우리가 이제 새로 5%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는 있어요. 합의 보고. 그러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쓴 걸로 돼. 2년 그 상태로 5%를 넘어간 상태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또 쓸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5% 쓰게 되면, 넘게 되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 일단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그 한 번 살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분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권리가 생긴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고 이 매도자는 새로운 그 매수자하고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입자분이 난 갱신권을 철거할 거야. 이거 황당하잖아요, 이게. 네. 그거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제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는 세입자한테 물어봐. 나갈 건가 말 건가. 안 나간다고 하면 어차피 계약이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나간다고 하면은 거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가겠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안 나가겠다고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근데 그게 아직까지 이야기는 있는데 도입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이와 같이 이 사람이 나간다고 했다. 세입자분이 나간다는 거를 뭐 문자라든지 어떤 기록이라든지 뭐 음성이라든지 이런 식이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확정이 아니니까. 이 때문에 지금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 곁에 보면 지금 임대차법의 가장 큰 문제고 매도인이 법인이다. 매도인이 법인이면 임대차 갱신을 뭐 거부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실입주한다든지 그것도 안 돼. 매도인이 법인이면. 그건 좀 불리한 거죠. 그것도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 예외 사항을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 질의를 했는데 아직 또 답이 없어요. 그게 법인의 직원이 산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쓴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좀 오리무중인 거예요, 지금. 또 임차인이 또 법인이면 또 갱신을 또 쓸 수는 없어요,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행령 같은 것들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좀 되게 혼란스럽다. 이런 같은 걸 다 떠나버리려면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세입자분한테 이사비를 주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세입자분이 나간다는 거. 이거 쓰고 어차피 이사비를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건데 저희 또 넣은 게 이 이사비도 지금 세금을 물린다. 네. 라는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쪽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해야지 서로 이제 혼란스러운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임대차법은 좀 머리가 아프다. 근데 이보다 이제 투자의 개념을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건들이 사라져. 왜 기존에 있던 임차인분이 나가고 새롭게 또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그대로 살게 되면 물건이 사라지는 거고 또 아시다시피 요새 또 실거주 요건이 생겨가지고 집주인들이 이제 또 컴백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 전세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어차피 2+2 해야 될 거 한번 새로 할 때 확 세게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매가도 올랐지만 전세가도 확실히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 다시 또 이야기 나온 게 뉴 노멀 해가지고 다시 갭이 적어진 상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다시 갭투자가 지금 성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뉴노멀 그게? 네, 그게 뉴 노멀이다. 그 위로금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 우리 이제 저희는 다주택자잖아요. 아유. 다주택자 채널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힘들어요. 레인지가 있어요. 레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부세를 내잖아요.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럼 종부세가 자기가 내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최대치. 뭐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5억이다. 그러면 6%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종부세는 3천만 원, 솔직히 3천만 원 위조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가 이제 최대치고, 이제 세입자분이 이걸 통해서 이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사비, 중개수수료, 이 정도 합치면 300, 400 되려나? 이건 이제 이야기하기 나름인 거죠. 이게 3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분처럼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입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물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뭐 전세 나가서 갈 데가 없으면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때 뭐 수리해달라는 거 좀 잘 해주고 이것에 관계를 잘 유지하면 이야기도 잘 풀어간다. 그런데 뭐 방충망 이것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내가 왜 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서로 막 전화도 안 하는 상황이야. 근데 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분이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몰라.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그래서 세입자분이 뭐 다른 이야기긴 한데 뭔가 수리 요구를 하지만 무조건 해줘라. 대세 영향을 안 준다. 집을 안 보여주면 무조건 500에 1000에 떨어지고 거기다가 요새 그 갱신권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세입자분이 또 편하게 살게 또 해야 되는 게 또 의무잖아요. 임대인의. 네.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뭐 이제 임대차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건 아니고 원래 그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필요성이 더 커졌다. 제일 좋은 거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분이 매수하는 경우가 생겨. 네, 무슨 말 알겠죠? 어차피 이분은 전세가 아무리 실거주는 거잖아요. 뭔가 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전세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사다 보니까 또 좋아. 직접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시세보다 한 500천 또 싸게 해서 서로 좋게 그냥 팔고 놀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실제 그런 경험도 있고 가능한 한 잘해주면 임대차법도 극복할 수 있다. 임대차법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아직까지 뭐 명확한 게 없어가지고 좀 논란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조정위원회까지 만들었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위원회가 없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걸 빨리 좀 정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매도자의 배액 배상. 요걸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도 알려지면 서로 피곤한데 요즘에 갑자기 올라간 지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5억짜리 집인데 처제도 똑같아 상황이. 이거 설명하면 되겠다. 처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했는데 집을 샀어요. 울산에 이제 샀는데 원래 그 동네에 이제 5억 쪽으로 샀어요. 근데 잔금 치기 전에 1억이 올랐어. 그런데 계약금은 5천만 원 준 거예요. 잘 봐요. 매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5천만 원에 대해서 배액 배상을 하게 되면 자기는 5천만 원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1억이 올랐어. 여기에서의 배액 배상은 매수자로부터 받은 돈이 5천만 원이니까 요것만 주면 안 되잖아. 이거에 배 1억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5천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5천만 원 받고 1억을 줬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세는 1억이 올랐어. 근데 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 넣는 게 배액 배상이에요. 배액 배상을 하더라도 어차피 시세가 올라가 있으니까 매도자는 이렇게 배액 배상을 하는 거죠. 근데 매수자는 되게 허탈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넣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금만 넣게 되면 이제 배액 배상이 이제 파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얼마라도 중도금이 들어가면 파기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 물건을 자기가 다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쓰는 팁이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분위기가 좋아. 당연히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계약금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 그러면 중도금은 뭐 일주일 뒤인 1월 8일 날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이게 중요해요. 까지.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넣으면 돼. 이거를 그때 뭐 계약금 넣었는데 중도금을 넣니 마니 머리가 아프잖아 사람들이.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걸 알게 되면 매도자는 그걸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계약한다는 자체가 이 매도자는 매도할 생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샀는데 떨어지면 이게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중고 들어가면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간 미래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한 거고 지금과 같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확신이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금을 설정하는 게 좋다. 근데 다시 처제의 사건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을 통해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중도금을 그냥 막 넣자니 좀 그렇고 무슨 알겠죠? 이것 때문에 또 말들도 많잖아요.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 매도자분한테 지금 좀 올랐는데 괜찮아요? 왜 좀 물어봤나? 근데 다행히 그 이 매도자분이 다른 데 갈 데가 있어. 그냥 무조건 팔아서 가야 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요건 이제 크게 이제 문제 없는 거. 이 매도자분도 다른 사람들 이것도 많이 올랐어 지금. 그래서 요 올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팁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약 당시에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깔끔하게 하는 게 배액 배상을 막는 방법이다. 물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잔금 때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열받아가지고 그냥 돈 더 달라. 그거는 이제 그 소송의 단계로 우리의 그 세계를 넘어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거를 제가 봤어. 주변에 중도금까지 넣고 다 했는데 잔금 때 하기 전에 뭐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7,000원 더 달라고 요구했대요. 안 된다고 하니까 잔금 때 안 나타났어요. 힘들어요. 그거는 진짜 복불복인데. 그 아마 기사가 지금 잘 안 나서 그렇지 사실 그런 지금 상승장이라서 네. 배액 배상 엄청 나올 겁니다. 곳곳에서. 많아요, 배액 배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원래 그거잖아요. 요새 이제 그 무주택자 분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정부의 취지는 알겠어요. 연걸 투자를 막겠다. 원래 대출이 요새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대출금이 많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기가 이제 고액 영무자 같은 거는 신용대출 잘 놓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원래 좀 사다리를 타서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막으면서 사다리를 또 걷어찼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대출을 막으려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 말고 신용도 낮은 분들을 원래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맥락에서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의도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연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연걸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전부터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이전 했었지 않았을까.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도 부동산 바닥에 있어야지 이런 소식을 알게 되는 거야.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네에 역시 오랫동안 붙어 있어야 된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안 되잖아. 뭐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그 전에 미리미리 대처를 했어야지.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또 부동산 모임도 가시고 이렇게 막 투자 이런 방도 계시고 이렇게 유튜브 듣고 계시면 아마 이런 낌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돌았어요. 신호를 막는다. 이런 얘기도 좀 뉴스 나오고 했는데 아예 외부에 있으신 분들은 그 뉴스 자체 또 생활 바쁘니까 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자기가 좀 부동산 매수 쪽이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뭐 카페라든지 뭐 단톡방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끈을 놓지 않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이런 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네요. 저도 또 고액연봉자가 아니고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솔직히 크게 와닿진 않아, 제가. 근데 진짜 좀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살 기회가 있었는데 또 못 사신 분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안타깝죠. 종부세의 그 기본 개념이 그거잖아요. 개인별 과세. 인별과세. 예, 인별과세.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자기 세금을 줄이려면 절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에서는 6억까지 공제다. 그러면은 시세로 치면은 한
한 8억? 이 정도까지는 개인이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안 내요. 그 정도 수준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 넘겨야지.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약 보유를 해서 그 정도 수준. 예를 들면 이제 한 사람이 다 몰아서 있으면 종부세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나누면은 12억까지 공시가로 그거잖아요. 6억이면 비과세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는 이제 9억까지니까 이게 한 13억 정도까지는 아마 비과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13억 정도까지는 하면 된다. 근데 또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종부세가 무서워가지고 투자를 안 하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조금 그냥 종부세를 낸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매도 차익이 훨씬 더 크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낼 거 내자. 대신 더 벌면 된다. 세금 무서워가지고 투자를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분명히 당연히 절세는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는 종부세 안 내려고 이렇게 이제 또 다른 개인이 원래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제 법인이 딱 이게 타격을 받고 나서 예전보다는 좀 힘들어진 상황이었다. 개인 포트폴리오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이거 살 때는 법인으로 사고 뭐 이런 기준이 있으세요? 개인으로 이제 그 계속 담으면 종부세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또 예전에 그 법인의 그 장점이 취득세도 있었고 양도세, 종부세 이런 혜택이 있어가지고 원래 나눴었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짧게 하는 거 말고는 좀 그 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들이 많이 계신 분들은 요새 막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크게 안 하고 개수도 일단 줄이고 요새 그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개수가 뭐 3개 이상 늘어나면 전부 다 이제 뭐 과세가 크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데 또 최근에 또 어떤 분들은 100개가 있었는데 50개로 줄였더니 현타가 왔대요. 물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와중에서 판 것들이 더 많이 오르고 앞으로 이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종부세 그 취득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뭐 겁난데 약간 그런 경우도 있고 낼 세금은 세금이지만 더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팔아서 지금 많이 좀 슬림화 시켰어. 그런 상황인데도 뭐 좋은 것들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갖고 있는 중에서 좋은 애들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은 좀 팔고. 근데 문제는 안 좋은 건 잘 안 팔리고 좋은 게 팔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잘 갖고 있는 걸 좋은 걸로 많이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좀 투자 계획을 좀 잡고 계세요? 어떤 방향으로 좀 더 투자를 집중해야 되겠다? 투자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분양권도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갭 투자는 갭 투자대로 하고 그다음에 요새 또 이 재미를 붙인 게 그 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뭐 요즘 수업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지역에 어차피 주택에는 뭐 크게 세 축이 있잖아요. 그죠? 분양권, 갭투자. 갭투자는 그 기존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제재.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도시 내에 모든 걸 다 리스트해가지고 알고 있으면은 어차피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투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새 아파트가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곧 새 아파트가 될 분양권.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건데 지금 할인이 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입주권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좋은 것들은 전매제한 때문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애들을 좀 사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조그만 것들을 여러 개 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각 지역마다 제일 좋은 거 하나씩.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누군가 이야기하는 해운대구에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하나 갖고 있고. 그냥 대구 수성구 하나 갖고 있고 광주에 또 좋은 거 하나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관심 없으세요? 안 하세요? 제가 예전에 초기에 수익형 부동산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빌라. 네. 빌라하고 아파트도 이제 월세 받아가지고 네. 했고 수익형 부동산 저도 뭐 관심 많아요. 당연히 월세 많이 나오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또 살짝 이슈가 됐던 게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이런 것들이 종부세나 그다음 취득세의 장점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죠? 주택이 워낙 규제를 하니까 원래는 상가 이런 게 4.6%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원래 1.5% 보다가 상가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도 이제 관심은 당연히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매도 차익이다. 세금 때문에 매도 차익이 안 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상가 이런 분야가 매도 차익이 난다는 제가 확신이 들면 아마 저도 막 뛰어들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도 덜 돼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상으로는 주택이 그래도 이제 매도 차익이 훨씬 더 낫지 않냐.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가나 이쪽보다는 이제 주택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나 이번 상승장 때 번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어떤 꼬마 빌딩을 매입한다라든지 뭐 건축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쪽 관심 없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받고 아직까지 그쪽 세계는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봤어요. 상담을? 네, 강남에 이제 그 보면 유명한 그런 이제 그 꼬마 빌딩 이게 전문화로 하는 또 회사가 있더라고요. 딱 이름만 되면 아는 직원분들도 100명 넘고 막. 그래서 제가 한
한 2개월 전인가 한번 받아봤어. 받아보니까 대출은 한 70 몇 프로 정도 나오고 80% 나온다는 가정하에 100억짜리 집이면 일단 취득세 이런 건 빼고 한 20억 정도 있으면 100억짜리 물건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10억이 있으면 50억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최고 몇 개월 사이에 너무 많이 들어왔대. 그래서 신문에 나왔는데 50억짜리 물건이 다 팔렸대요. 없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100억 이런 것들도 가격 자체가 20, 30%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딱 봐도 리모델링 되어 있고 괜찮은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가격도 비싸마.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싼 거는 뭔가 좀 개조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1층인데 이걸 없애고 다시 올려야 된다든지 이거 좀 플러스 알파 기술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지금 세입자가 많은 뭐 고시원 이런 거 다 내보내고 다시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차라리 그냥 경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싸게. 저도 이제 예전에 경매에서 이런 것도 기술이 아까 살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불경기 때 하는 게 낫지 아직까지는 뭐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주변에서 그런 데 관심 많은데 실제로 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못했어요. 지금 또 다시 주택이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물론 또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상가나 이런 통해서 수익 많이 내시고 근데 제가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쪽 세계인데 이쪽 세계 있는 사람들도 이제 부동산 주택, 아파트 이쪽 투자하신 분들은 원래 이거 하다가 요새 분위기 안 좋을 때 그쪽으로 많이 보시다가 다시 컴백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 성향에 따라서 뭐 나이가 이렇게 쭉 계속 쌓이셔도 아파트 투자 중심으로 차익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은 이제 지산, 상가, 네. 뭐 꼬마 빌딩, 뭐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보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시대에 따라서 계속 그걸로 바꿔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 좀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 빌딩 이런 거 한 번에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일단 서울은 바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예. 수도권 약간 작은 걸 통해 가지고 한번 경험 쌓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옛날부터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자신감 생기면 당연히 이제 입문했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좀 보는 눈이 넓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저도 좀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카이도님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두루두루 잘 접하고 있어야 되겠다, 잘 배우고 있어야 되겠다.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매만 알아서도 안 되고 분양권도 제재도 마찬가지고 뭐 갭투자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알고 있어야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뭘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대안이 착착착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분야 되게 많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뭐 경매, 뭐 분양권, 갭투자,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모든 시기에 다 잘 되진 않아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게 이 시기 다음에는 뭐가 될지 이거에 대한 자기가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 계속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중에 하나만 알면 제가 봐서는 중수 같고 중수 이거를 이제 다 알아가지고 어느 시기 어디에 들어갈지 이런 것도 아는 게 진짜 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고수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갭 투자가 되게 화랑이 되면 주변이 되게 비싸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땅값도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하는 제재도 사업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이때 완전히 폭 망했잖아요. 수도권이.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 다 사라졌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갭 투자가 2015년, 16, 17년 이렇게 계속 뜨니까 본능적으로 예전 사이클을 봐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이 뜨겠구나라는 거를 캐치하신 분이 그 전문가를 찾아서 산에 들어가서 숙식하면서 막 산이요? 에이, 뻥이 아니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지리산에 들어갔대.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자기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4명 정도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배우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진짜. 그리고 배웠대.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습득을 하고 한때 그 서울 보면 뭐 피 1억도 안 하고 되게 쌌잖아요. 그런 거 다 죽은 거죠. 앞으로 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끝났죠. 산에 들어가서 진짜. 부동산을 네. 완전 도제 교육으로. 그렇게 배웠다 하더라고요. 역시 부산 분들이죠. 아유 부산 분들 역시 멋있어. 맛있어요. 아 멋있어. 그렇게 해서 진짜 실제 사례니까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평정을 했어요. 진짜. 평정. 표 싼 것들을 딱 분석해가지고 싹 먹었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뭐라 좀 알아야지 이게 뜬다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 한 군 하나만 알면 그 시대가 끝나면은 그냥 막차 탈 수가 있거든요. 오영분 하다가 그냥 꼭 묶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분야를 조금이라도 다양하게 알면 이게 시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좀 바꿔 타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공부만이 살 길이다. 공부를 하려면 이왕이면 돈 주고 해라. 돈 주고 해라. 돈 주고 한다는 자체가 이 클레임을 걸 수가 있잖아요. 돈까지 냈는데 왜 이 상태밖에 안 내냐. 그리고 돈을 내면 뭔가 또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어요. 공짜로 하는 것보다는. 저도 공짜 수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비싼 걸수록 좀 더 눈이 집중이 돼. 아니,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거는 이상한 세계로 또 빠지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예. 그렇죠. 일부라도 내는 게 낫다.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 찍어주더라고요. 그런 네. 거 말고 네. 약간 좀 보편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예,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낫지. 찍어주는 게 맞들이면 그것만 계속 찾게 돼요. 그게 또 패단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찍어야 돼, 이거를. 내가 왜 이게 왜 좋은지. 그렇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뭐 어디가 좋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 좋다고 하면 이게 왜 좋은지를 알아야 돼, 자기가. 아시겠죠? 그래야 판단해야지. 지금 이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A, B, C가 앞으로 좋아질 건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어디가 먼저 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막 이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지. 그 이왕이면 A, B, C가 다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버스가 오기 전에 냅등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 좋다고 이야기하면 이미 알고 있어. 나 이미 샀어.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게 A, B 중에 어떤 게 먼저 뜰지는 모르잖아요. 미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아, 어디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구나. 부산 갔더니 앞으로 버스 올 것 같아. 근데 이미 A, B 중에 내가 좋은 거 중 하나야. 그럼 사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불패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유튜브에 다가 아니라는 거죠. 유튜브에 있는 정보가 모든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후랭이 TV 본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책상에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평단가 조회도 좀 직접 하고 지역 분석도 좀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어제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구독자이신 것 같아요. 네. 빨리 하나 내놓으래, 투자할 때. 건방진 구독자 같으니라고. 네, 네, 빨리 하나 내놓으래. 아무 의미 없다.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좋은 투자일 수 있지만은 어차피 그걸 알게 된 시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다 가서 끝났을 수가 있어요. 요새 1, 2주 안에 막 끝나는 판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위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요, 막. 그래서 너무 이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같이 투자를 했는데도 어떤 분들 보면 초기에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해.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불꽃처럼 타올라가지고 사라져.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어차피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할 게 아니에요. 물론 1년 만에 투자해가지고 원전 쫙 뽑고 그냥 떠나면 제일 좋긴 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저도 주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렇게 이제 짧은 시기에 끝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긴 시점으로. 하지만 공부는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는 오랫동안 한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관련된 지식은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빨리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은 빨리 끝내고 투자의 세계로 오랫동안 해서 가능한 한 너무 핫한데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가능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핫해질 것 같아 이런 것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쪽으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 수익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뭐 스터디도 하시고 모임도 나가시고 뭔가 좀 재미있게. 한때 제가 뭐 투자 안 할 때 그냥 계속 막 나갔어요. 그 이유가 같이 만나서 요새 그 무주택자나 이렇게 좀 별로 이쪽으로 별로 안 좋은 사람보다 이야기하면 별로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부동산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풀리고 네. 뭐 오르건 내리건 떠나가지고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부동산을 만났는데 뭐 제가 있는 한 단톡방은 완전 그냥 가족처럼 지내요. 서로 다 알아, 막. 애들의 몇 살 이런 것도 알고, 나중에 학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또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부동산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그때 수강생 방이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나름 고수 분들도 몇 명 넣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막 분위기도 되게 좋고, 한 번씩 막 만나고, 서로 막 생일이면 서로 막 기프트콘 막 보내주고, 하면 팔고 매도하게 되면 막 축하해주고, 막.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을 통했지만, 뭐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거 아닌가?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즐기면서 말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즐기면서 이 부동산도 할 수 있는 또 그러다가 돈도 벌게 되고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은 자기가 공부한 만큼 딱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쁜 예도 있긴 합니다. 단톡방에 모이긴 했는데 예. 서로 다 잘 안 된 거예요, 투자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 뭐 재개발 들어갔는데 빠글하시고 뭐 했는데 뭐 물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을 일단 잘 봐야죠.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죠? 빠그러지면 좀 마음이 아프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또 어떤 분 아까 또 공감이 됐던 게 초반에 엄청나게 막 그 열정을 다 불살라서 한 3개월 안에 다 끝내겠다. 내 투자 인생의 모든 것을 3개월 안에 끝내겠다. 이런 방식으로 5개, 6개를 해요. 그 초보자 때 쓰니까 그 안목이 그렇죠. 그게 높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안 됐어요, 잘.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좀 봤고. 맞아요. 그래서 원래 그 투자가 제일 힘들어질 때가 돈이 없을 때. 재미가 없어, 이게. 돈이 없을 때에도 그런 모임을 나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나가야죠. 왜 안 나가면 나중에 돈이 생길 때 뭘 할지 몰라요. 미리 뭘 할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게 이제 밑장 빼기. 돈이 어느 정도쯤 들어올지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어야죠. 뭘 팔지. 그때 돈이 생길 때 이제 뭘 하겠다. 이런 것도 미리 준비가 있어야지. 네. 기존 걸 팔 거잖아요. 계속 들고 있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뭐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초기에 한 것들은 다 쓰레기 물건이라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못 파는 것도 있고,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이제 최적화되면서 되게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돈을 한 방에 다 넣으면 힘들어요. 나중에 그 돈 생길 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진짜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빠그라지면, 아까 뭐 빠그라진다 이야기 나와서, 이게 잘 안 되면 이 부동산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저 봐요. 아까 분양권 처음에 해가 실패하고 한도 안 돌아왔잖아. 그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물론 저도 이제 갭 투자로 이제 뭐 하고는 있었지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첫 투자는 주변 사람들 되게 많이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냐 하다 보면 이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 옆에 있잖아요, 그죠? 막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 결정해야지만 어이없는 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좀 물어보면. 그래서 첫 투자는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좀 신중하게 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또 이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신중하다 보면 투자를 못 해. 그래서 1년 동안 수강료만 1,000만 원 내는데 투자 물건이 없는 거야. 이론은 빠삭한데. 이것도 문제다. 그래, 물론 저 정답은 없지만은 첫 투자 물건은 가능한 좀 성공하는 방향으로 잘 물어보시고 제가 수업 듣고 있으면 그분한테 계속 쫄아다 보면 뭔가 나와 그게 또. 아시겠죠? 최소한 이건 하지 마라는 알려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네요. 그 한 강사나 한 멘토의 주변에 수강생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떻게 좀 친해지셨어요? 강사분으로는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저는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만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좀 뒤풀이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이렇게 좀 번개도 날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어떤 분도 또 질문 자체가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질문도 보면 이건 어때요? 이게 아니고 이 아파트 어때요? 이건 차라리 나아요. 어느 지역을 가야 돼요? 근데 황당해. 어느 지역? 너무 좀 브로드하잖아, 그죠? 자기가 조사를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요거는 이렇고 제일 좋은 질문이 뭐냐면 A, B 아파트에서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요 A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 B 아파트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땐 베스트 질문이 아닌가. 이미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판단하기 좋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제주도가 좋아요 이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 중에서 이제 약간 선택이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말하기도 좋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괜찮다. 이런 장이 언제까지로 보시나요? 사실 이게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거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는 2, 3년 동안은 계속 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대전제가 외부 큰 충격이 없는 한은 입주 물량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같이 전세가가 높고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매가 너무 많이 오르면 원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때 가서 고민해보자.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대팔대사 그러다가 한 물리면은 아프다. 이왕 살 거 좀 잘 고민하고 사는 게 낫다. 네. 물론 지금처럼 이제 속도가 중요한 시기에는 이제 약간 어설픈 돈도 막 오르니까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신 거죠. 살 때는 그래도 신중하게 하는 게 낫다. 아파트는 싸게 사야 돈 법니다. 당연히 싸게 사야 돈 버는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싸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싸다는 게 어차피 투자금도 적게 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투자금 싸다고 들어갔다가 투자금 싸면 양재물도 마시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러다가 안 오르면 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좋은 놈이 더 많이 오른다. 근데 그 좋은 놈을 살 돈이 없으면 그 다음 놈을 차선책으로 삼자.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게 원래 투자적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RR보다는 이때 RR은 로얄동 로얄층이잖아요, 그죠? 네. 뷰 좋고 탑층 바로 밑에나 이 정도 수준에 잘 오르는데 근데 얘들이 만약 투자금이 1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향의 탑층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전세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 2천 정도. 그런데 매가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투자금 자체가 한 3, 4천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3천만 원에 만약에 탑층에 동향을 샀어. 그런데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다 올라. 물론 이제 RR은 더 많이 오르지만 예를 들면 RR이 1억이 오를 때 1층은 그래도 한 7천, 8천 이렇게까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금 대비 가성비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게 분위기를 안 타면은 그게 절대 안 팔릴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놈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좀 적게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약간 좀 떨어진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또 리스크가 안 팔릴 수가 있으니까 약간 고수들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좀 싸게 사서 분위기를 아니까 이때 좀 팔리겠다. 분위기 타면은 1층까지 다 팔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현장에 딱 갔는데 1층하고 뭐 동향, 그 탑층 이런 거밖에 없어. 이미 한 번 다 쓸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약간 비싼 주 가격을 주고 RR을 사야 돼. 근데 갔는데 RR이 그대로야. 아, 이제 조용하구나. 그리고 또 이제 핫한 데를 가게 되면 좋은 게 현장에 가면 좋은 게 뭐냐면 부동산사장님이 알려줘. 그 다음에 어디라는 걸. 예전에 그 권선구 임장 갔는데 권선사에 있잖아요. 이게 막 되게 핫했어요. 막 해가 물건이 다 쓸려가고 있어. 그래서 사장님이 더 기다릴래? 아니면은 옆에 아이파크 시티 갈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미 투자자들이 글로 가고 있어. 좋은 거 잡아가고 있대.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다 알려준다. 어차피 이거는 그 임장 가기 전에 권선도에 보면 SK 있고 자이 있고 아이파크 시티가 있어요. 네. 아이파크 시티가 되게 재밌는 게
10년 동안 안 올랐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야. 왜 이리 안 올라? 그러다가 최근에 그 수원 뜨면서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제가 딱 그 현장에 있었어요. 원래 권선자이 그거 이제 알아보러 갔고, 당연히 요거는 10년 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뭐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가고 있대. 가야지. 이런 식으로도 걸린다. 좀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 같은 게 있으세요? 뭐. 그렇죠. 원래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냥 딱 봐도 제일 좋아하는 거. 나홀로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은 지금 나홀로 아파트가 다 올라간 거고. 원래 그 순서로 가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게 RR, 그 다음 대단지, 한강뷰 보이고. 그런데 만약 지금 시점에서 원래 제일 인기가 없는 거는 신축도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되는 약간 어중간한 그 연식. 입지는 다 똑같다고 봤을 때. 연식으로 봤을 때는 한 20몇 년 차, 그 다음에 15년 차 넘어가는 거. 이게 가장 애매하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각 지역별로 그 부동산 지위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연차별 그 평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 보통 보면 이제 연차가 짧은 애들이 당연히 비싸고, 그냥 30년 이상 된 애들이 입지가 좋은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데는 약간 위에 있고, 아예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 동네 있잖아요. 그건 제일 밑에 있고, 보통 연차별로 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 기존을 뛰어넘는 것 애들이 한 번씩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호재를 봐야 돼요. 제가 원래 호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온 동네가 호재야. 원래 호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동네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 호재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이 동네가 안 좋아지면 강력한 것도 없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동네가 이제 얼마나 핫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뛰어넘으려면 강력한 호재가 있는 거. 뭐 대표적인 게 수도권은 GTX잖아. GTX가 가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 끝단에 있어도 막 되게 비싸잖아요. 역 근처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남들 모르는 호재를 갖고 있으면 된다. 생각보다 요새 워낙 흐름이 빨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미 쫙 퍼져 있잖아요. 그죠? 남들 모르는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늦어. 맞아. 내가 한 순간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투자의 관점에서겠죠?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모아야 된다. 돈을 모아 열심히 삽질을 해라. 자기 일. 자기 일. 본업. 그렇죠. 본업에 충실하라.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업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 부동산에서 많이 또 역할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대화. 이게 그 부동산이 물론 이제 부동산을 보는 거지만은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작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잘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일도 못하는데 자기 본업도 못하는 다른 건 할 수 없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투자금이 필요하다. 옛날보다는 지금 투자금이 좀 올라왔어요. 그 인플레가 되면서. 그래서 뭘 하더라도 아마 못해서 한 5천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5천만 원 정도. 그래야지 물론 1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투자금이 적으면은 좀 상태가 안 좋다. 비례적으로. 그래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남들 잘 모르고 막 이런 거 막 찾고 대출을 잘 알아가지고 투자를 확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일단 모으시고, 모으는 동안에 어렵잖아요. 그죠? 돈을 모으는 와중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투자하기 전에. 모으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 일단 자기한테 좀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정규과정 들으면 좀 힘드니까 특강 이런 거 들어보면서 문화센터나 유튜브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들으면서 일단 자기한테 맞는 걸 좀 찾아야 돼요. 그렇죠. 내한테 뭐가 맞는지. 그렇죠. 아무리 이게 돈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안 맞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치고 난 분양권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좀 느긋하게 가더라도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재개발, 재건축 이쪽에 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딱 사고 묻어두고 이렇게 쭉 가는 스타일. 그래서 자기가 뭐가 맞는지 좀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알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일단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를 빨리 파는 게 낫다. 그게 파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뭔가 좀 이 분야의 메커니즘을 알게 돼요. 투자금은 언제 들어가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해야 되고, 최소한의 자금은 얼마가 들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모임 등을 통해서 아시다 보면 첫 투자도 잘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오랫동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절대적인 금액과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책을 좀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책은 정보가 상당히 많은데 그 트렌드가 지금하고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늦죠? 네, 좀 늦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제가 유튜브는 잘 안 봐요. 잘 안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뭔가 좀 짧아. 이 짧은 시간에 뭔가 좀 많은 거를 좀 얻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뭐 옛날 사람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좀 글로 돼 있고, 책, 그다음 뭐 블로그 이런 걸 좀 천천히 뭔가 읽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카페에 보면 이제 뭐 컬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좋아서, 원래 그 전통적인 방법은 당연히 그런 거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최근에 그 핫하고 좀 잘 지어진 책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다 보면 처음엔 좀 속도가 오래 걸리겠죠. 근데 뭐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거 읽다 보면 한 50에 60%는 거의 비슷한 얘기야. 쑥쑥 가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책을 안 사. 그냥 가서 그 중요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제. 원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위인전도 보면 항상 뭐 기이한 출생, 불우한 어린 시절, 이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빵 뜨잖아요. 그죠? 이 변곡점, 그게 되게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도 어느 순간 되게 힘들다가 어느 순간 이 분의 주특기를 찾아야 돼요. 그 부분만 열심히 보시다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성공해야 됐냐. 이렇게 계속 공통점을 찾아간 거예요. 이건 약간 원리적인 그런 거다, 그죠? 그런 걸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책은 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은 그냥 특강 이런 거 막 들으세요, 그냥. 돈 내고 수업 듣는 게 제일 빨라. 아무래도 이게 제일 좀 잘 알려주니까. 그러다 보면 그 노하우를 좀 배워보고, 이 듣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내가 또 안 맞을 수가 있잖아. 이해도 안 되고. 그럼 패스. 이걸 하다 보면 나한테 좀 맞는 사람이 생길 거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수업을 듣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래 지름길로 가는 것 같고 아무래도 공짜는 뭔가 좀 한계가 있어요. 정보가. 뭐 알려줄 것 같은데 이걸 알고 싶으면 수업을 들으라. 뭐 약간 이런 게 좀 있어. 뭐 유료 강의 뭐 이런 게 또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유튜브도 요새 보면 또 설명이 또 열심히 또 되게 잘 하시니까 네. 이런 거 계속 보더라도 뭔가 좀 흐름도 알 수 있으니까 솔직히 뭐 정답은 없는데 계속 이쪽에 계속 노출을 하다 보면 약간 좀 한쪽으로 몰릴 거야. 아, 난 이쪽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그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계속 찾게 되고 그다음 수업도 듣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거고 계속 이제 한 분야씩 늘어나서 분양권 마스터하고 겹수저 마스터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도 고수가 돼 있지 않을까. 600명 보고 계신데요. 슈퍼챗도 쏴주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이제 그 아예 부동산을 모르는 상태에 들어와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막 유튜브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 남들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주식이나 펀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가장 맞는 이유가 자기가 한 만큼 딱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는 왜 부동산해? 부동산에는 외국이나 기관이 없어서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별로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공부한 만큼 자기가 수익을 벌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재테크 방법 중에 제일 좋고 그리고 여기는 정말 그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와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인맥이 상당히 넓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래는 자기 직업군 아니면 자기 지역, 자기 연령대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정말 부동산 투자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연령대 분들 오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분들하고 같이 뭔가 공통된 주제로 이렇게 뭔가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 이 바닥을 떠나지 마시고 이쪽 세계는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있으시면 복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봐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